이란발 지정학적 리스크가 장기화되고 확전 우려가 커지면서 국제 유가 3% 넘게 급등했습니다. 3거래일 연속 가파른 오름세인데요. 미국 유가의 지표 WTI 선물 가격은 결국 종가 기준으로 배럴당 $100 선을 넘었습니다. 3월 한 달간의 기록만 보더라도 가히 폭발적입니다. WTI는 무려 53% 급등하면서 2020년 5월 이후 최고 월간 상승률을 기록했습니다. 브렌트유도 55% 폭등하며 선물 계약 도입 이후 사상 최대치를 경신했습니다. 이는 1차 걸프전 당시인 1990년의 기록마저 갈아치운 수준이라고 합니다. 치솟는 유가의 트럼프 대통령의 메시지도 한층 거칠어졌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SNS를 통해서 이란과의 합의가 조기에 도출되지 않는다면 이란의 모든 발전소, 유정, 그리고 핵심 석유 수출 통로인 하르그섬과 담수화 시설까지 초토화하겠다며 강력한 경고장을 날렸습니다. 단순한 경제 제재를 넘어 전력과 식수 등 생존 기반은 물론 정권의 자금줄인 석유 시설까지 파괴하겠다는 선언인데요. 말 그대로 완전한 파괴를 예고하면서 시장의 공포 심리도 극도로 고조되고 있습니다. 달러 환율은 야간 거래에서 1,521원까지 치솟으면서 2009년 금융위기 이후 17년 만에 최고 수준에 근접했습니다. 유가 폭등과 고환율이 오늘 우리 시장에 어떤 파장을 몰고 올지 잠시 후 심층 분석해 보겠습니다. 또 더 많은 국내 주식 정보 받아보실 분들은 카카오톡 채널 머니랩 추가하시기 바라고요. 모든 투자 판단의 책임은 투자자분들께 있다는 점 알려드립니다. 그럼 글로벌 증시 상황부터 정리해 볼까요? 최주연 아나운서 소식 전해주시죠. 증시 주변이 온통 지뢰밭입니다. 오랜만에 오르다 싶었던 뉴욕 증시 다시 현실에 부딪히기 시작하면서 상승분을 빠르게 축소했는데요. 장 초반에는 파월 의장이 금리 인상의 가능성을 일축하면서 일제히 상승세로 시작했지만 장 마감으로 갈수록 기술주들이 크게 하락하고 전쟁 확전에 대한 우려로 유가도 상승하면서 뉴욕 증시는 결국 혼조세로 마감했습니다. 마감 상관은 다우지수 홀로 0.11% 소폭 상승했고요. 반대로 S&P 500 지수와 나스닥 지수는 각각 0.39%, 0.73% 밀렸습니다. 기술주들의 이번에도 시장 하락을 주도했습니다. 구글의 터보 콘텐츠 쇼크로 반도체 투자 심리가 흔들리던 와중에 주말 사이에는 DDR5 현물 가격이 최근 처음으로 하락세를 보였다는 소식이 나오면서 메모리 수요에 균열이 생기는 건 아니냐는 우려가 더욱더 커졌는데요. 이에 오늘 반도체주 전반이 약세를 띠면서 엔비디아 주가도 1.4% 떨어졌습니다. 또 이외에도 알파벳은 SNS 중독 소송에서 패소한 이후 하락세를 이어갔고요. 애플도 오늘 1% 가까이 떨어졌습니다. 시총 6위부터도 보면 반도체주 약세, 브로드컴 주가가 간밤 2.42% 급락했고요. 테슬라 역시 부진한 1분기 인도량 전망에 하락세 이어갔습니다. 다만 메타는 지난주에만 주가가 11% 넘게 빠진 이후에 저가 매수세가 크게 다시 들어왔는데요. 모건 스탠리에서 지금이 메타를 살 적기라면서 탑픽으로 꼽은 것이 호재로 작용했습니다. 국제유가는 고공행진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이란의 호르무즈 해협을 개방하지 않는다면 이란의 발전소와 석유 시설을 파괴하겠다고 강도 높게 압박하고 또 여기에 후티 반군마저 중동 정장에 참전하면서 홍해 항행도 위협받을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자 유가가 크게 올랐는데요. 결국 WTI는 종가 기준으로 전쟁 이후 처음으로 $100를 넘어섰고요. 브렌트유도 오늘 $114까지 상승하면서 3월에만 약 55% 폭등했습니다. 이제 월가에서는 홍해까지 봉쇄 위기에 처하게 된다면 유가가 $150까지 급등할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습니다. 오늘 그나마 시장을 안심시킨 것은 파월 의장의 발언이었습니다. 시장은 그동안 전쟁으로 유가가 급등하면 연준이 금리 인상 가능성을 크게 반영하고 있었는데요. 다행히 파월 의장은 금리 인상에 대해서는 필요성이 없다는 입장을 재확인했습니다. 그는 장기 인플레이션 기대가 안정적으로 잘 고정되어 있고 유가 상승과 같은 공급 충격은 통화 정책으로 대응하지 않는 경우가 많다면서 지금은 지켜봐야 할 시점이라고 말했습니다. 이번 발언이 나온 이후 12월까지 금리 인상을 예상하던 비중이 25%에서 이제는 3%대까지로 떨어졌습니다. 월가에서도 다행히 증시 조정이 곧 막바지에 다다를 것이라는 낙관적인 의견도 끊임없이 나오고 있습니다. 우선 모건 스탠리의 마이클 윌슨은 이번 주식 하락이 마무리 단계에 점점 더 가까워지고 있다는 신호가 늘어나고 있다면서 시장은 이미 에너지 가격 상승 리스크와 경기 둔화에 대한 우려를 상당 부분 반영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또 기업들의 이익 성장세가 유지되고 있다는 점도 향후 경기 침체를 막아주는 요인이 될 것이라고도 언급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헤지펀드 거물인 빌 에크번 역시 현재 일부 우량 기업이 매우 낮은 가격에 거래되고 있다면서 지금이 우량 자산을 매수할 적기라고 평가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오늘 나온 제조업 지표는 부진하게 나왔습니다. 댈러스 지역 제조업 지수는 마이너스 0.2로 나오면서 위축 국면으로 돌아섰는데요. 이 제조업 경기의 핵심 지표인 생산 지수가 하락세를 보였고요. 신규 주문 지수, 출하량 지수 모두 전달 대비해서 하락했습니다. 특히 향후 불확실성 지수가 20포인트 급등하면서 2025년 4월 이후로 최고치 경신했습니다. 간밤 국채금리는 파월 의장의 발언에 금리 인상 가능성이 줄어들고 또 오늘 나온 경제 데이터가 경기 둔화를 가리키면서 하락폭을 키웠는데요. 오늘 10년물 금리가 0.09%포인트, 2년물 금리가 0.07%포인트 급락했습니다. 지금까지 굿모닝 마켓이었습니다. 외신이 주목한 주요 이슈들 짚어보겠습니다. 사우디 아람코의 경질유 가격이 역대급으로 폭등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습니다. 아직 확정치는 아니지만 5월 인도분의 프리미엄이 배럴당 $40까지 치솟을 걸로 보이는데요. 종전 최고치가 코로나 당시 $10가 채 안 됐고 직전대 프리미엄 역시 $2.5인 것과 비교하면 전례를 찾기 어려울 만큼 폭등할 수준입니다. 이 때문에 주요 수입처인 아시아 정유사들에도 초비상이 걸렸는데 기존 벤치마크인 두바이유가 대신 브렌트유 선물 가격에 연동해달라 나섰지만 이 같은 요구가 얼마나 반영될지는 미지수고요. 다른 품목인 초경질유나 중질유 사정은 더 심각한 터라 이 시장 불황을 한층 더 키우고 있습니다. 천연가스도 비상입니다. 세계 최대 생산 기지인 카타르 플랜트가 멈춰서면서 공급이 막혔는데 엎친 데 덮친 격으로 대안으로 꼽히던 호주마저 생각지도 못한 사이클론 피해로 시설 곳곳이 가동을 멈춰서면서 각국의 가스 확보가 한층 더 어려워지게 됐습니다. 타격을 입은 시설들의 지난달 글로벌 수출량은 전체 약 8%를 차지할 만큼 카타르를 대신해 겨우 업계 숨통을 틔워주고 있었는데 정상 가동되기까지 수주가 걸릴 걸로 예상되면서 생산량 대부분을 가져가던 한국과 일본 등 아시아 지역이 직격탄을 맞게 됐습니다. 이란 전쟁에 가려 쉬쉬하고 있지만 수만 아래서 굶고 있는 사모대출도 골머리입니다. 공포감이 여전한 와중에 트럼프 행정부는 퇴직연금 사업자에 대한 투자 문턱을 낮췄습니다. 노동부는 퇴직연금을 운용하는 사업자가 사모대출 펀드를 비롯한 대체자산 상품에 투자할 수 있게 하는 규정안을 내놨는데 시장 적립금만 우리 돈 2억 원이 넘는 만큼 이 중 일부라도 유입되게 되면 단기적으로나마 위기를 늦출 수 있는 효과를 낼 수 있을 걸로 보이고요. 이 덕분에 벼랑 끝에 몰린 월가의 로비가 통했다, 월가의 승리다라는 평가도 나오고 있습니다. 외신이 주목한 우리 기업 소식도 하나 살펴보죠. 삼성전자의 픽으로도 유명하죠. 한국판 엔비디아로 불리는 리벨리온에 돈이 몰리고 있습니다. 최근 진행한 투자 라운드에서 23억 4천만 달러의 기업 가치를 인정받아 4억 달러를 유치했는데요. 이번 투자로 총 8억 5천만 달러를 조달하게 됐습니다. 사측은 이렇게 확보한 투자금을 활용해 미국 시장 진출을 본격화할 계획인데요. 박승현 대표는 CNBC에 기업 공개 준비 소식을 알리기도 했습니다. 지난 2020년 설립된 리벨리온은 최근 AI 트렌드로 자리 잡은 이 추론 분야에서 신경 처리망 장치를 설계하는 회사로 엔비디아의 선택을 받은 그룹과 직접 경쟁하고 있는데요. 경쟁사들과 비교해 SRAM과 고대역폭 메모리를 모두 탑재해 높은 전력 효율과 가격 경쟁력을 갖췄다는 점이 강점으로 꼽히고 있습니다. 스마트 안경으로 재미를 톡톡히 보고 있는 메타가 라인업을 대폭 늘립니다. 이번엔 시력 교정용 도수가 들어간 제품을 선보이기로 하면서 기존 기능에 더해 일상과의 접점을 한층 더 넓히고 나섰는데요. 이르면 다음 달 2가지 모델을 공개할 계획입니다. 필요할 때만 선택적으로 쓰는 스마트 안경이 아니라 일상생활까지 겨냥했다는 점에서 차별점을 두고 있는데 실제 유통 채널도 안경원 같은 일반 업체를 통해 판매될 예정입니다. 메타는 스마트폰 혁신을 이을 차세대 기기로 AI 안경을 낙점하고 개발해 볼 때 왔는데 작년 한 해 동안에만 700만 대 넘게 팔아치우면서 판매량은 3배 넘게 폭증할 만큼 반응이 뜨겁고요. 전례 없는 수요와 한정된 재고 때문에 일부 제품은 올해로 예정됐던 글로벌 출시도 연기할 만큼 효자 노릇을 톡톡히 하고 있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가 챗 GPT와 라이벌인 클로드를 한꺼번에 이용할 수 있는 서비스를 내놨습니다. 업무용 심층 연구 에이전트 리서처에 여러 AI 모델을 동시에 구동할 수 있는 기능을 도입했는데요. 예를 들어 오픈 AI의 GPT 모델이 보고서를 작성하면 엔스로피의 클로드 모델이 그 보고서를 논평의 결과를 향상하는 방식입니다. 이때 논평 모델은 정보 출처가 신뢰할 만한지, 보고서가 완성도 있게 작성됐는지 등을 검토하고요. 이와 함께 두 모델이 동시에 보고서를 작성하는 카운슬 시스템도 함께 선보였는데
마이크로소프트는 신기능을 우선 체험할 수 있는 프론티어 이용자에게 먼저 선보이고 이후 적용 대상을 확대해 나갈 계획입니다. 지금까지 글로벌 비즈였습니다. 어제장에서 이슈가 있었던 업종 살펴보는 기업 이슈 시간입니다. 이란이 중동 지역의 주요 알루미늄 생산 시설을 공격했다는 소식에 어제 장 초반 국내 알루미늄 관련주들이 강세 보였습니다. 중동 국가들은 전 세계 알루미늄 공급량의 9%를 생산하고 있는데 지난 주말 사이 이란이 중동 지역 내 알루미늄 생산 시설을 타격하면서 알루미늄 공급 차질이 빚어질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오자 관련주의 매수세가 몰린 것으로 보입니다. 국내 대표적인 종목들 살펴보시면 사마알미늄이 7.28% 상승하면서 3만 원대에 마무리가 됐고 남선알미늄도 3.36% 상승, 조일알미늄까지 상승했으나 PJ메탈은 장 후반 반락하면서 마무리됐습니다. 이란 전쟁 장기화로 나프타 공급 차질 우려가 커지면서 탈플라스틱, 즉 친환경 생분해성 또는 종이 포장재 관련 종목들이 장 초반 강세 보였습니다. 석유화학 기반 플라스틱 원료 가격 상승에 따른 대체 소재 수요 확대 기대가 반영된 영향으로 풀이되는데요. 대표적으로 탈플라스틱 관련된 종목으로 묶여있는 종목들 살펴보면 어제는 한국 패키지가 상한가로 마무리되면서 가장 강한 상승세 보였고 뒤이어서 에코플라스틱이 5.26% 상승, 진영도 2.38% 상승했으며 함께 묶여있는 삼양 패키징 같은 경우 2.35% 하락으로 마감했습니다. 중동 지정학적 리스크로 국내 증시 하락세를 이어간 가운데 통신 장비 종목은 상승 흐름 지속하고 있습니다. 시장 변동성이 확대되는 국면에서도 성장 산업에 대한 기대감이 유입되면서 관련 종목으로 수급이 쏠렸습니다. 특히 5세대 이동통신 단독 모드에서 6세대 이동통신인 6G로 이어지는 빅사이클 구간 진입 전망이 투자 심리를 자극한 것으로 보이는데요. 통신 장비 관련된 종목들 상승세 꾸준히 이어가고 있는 가운데 어제는 CS와 기가레인이 상한가로 마무리가 됐고 피노는 14%대 상승했으며 꽤나 테마 초반에 움직였던 대한광통신과 RFHIC 같은 경우 어제는 각각 11%대와 4%대 하락으로 마감했습니다. 국제유가 급등 영향으로 석유 유가 관련된 종목들도 올랐습니다. 최근 중국 선박 두 척이 해협 통과에 실패해 회항했고 태국 선박 역시 충돌 사고 이후 좌초된 것으로 전해지면서 물류 차질 우려가 전 세계적으로 커지고 있고 유가도 급등했는데요. 전문가들은 에너지 업종 같은 경우 공급망 불안과 가격 상승 국면에서 구조적으로 수혜를 받을 가능성이 여전히 높다고 분석하고 있습니다. 관련된 종목들 살펴볼 텐데 애경케미칼 같은 경우 역시나 TPC 국산화 이슈가 이어지면서 어제도 상한가로 마무리가 되는 모습이었고 그린케미칼도 4%대 상승, LG화학과 SK이노베이션도 각각 2.88%, 1.80% 상승 마감했습니다. 지금까지 기업 이슈 전해드렸습니다. 정말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여전한 중동 분쟁에 경기 우려까지 더해지며 어제 양대 지수는 크게 내렸습니다. 여기에 트럼프 대통령은 전쟁 관련해서 여러 번 말을 바꾸고 있고 간밤 유가가 더 뛰었고 뉴욕 증시에서는 반도체주가 급락했습니다. 오늘은 모든 방향이 증시 하락을 가리키고 있기 때문에 투자자 여러분 멘탈 관리 잘 하셔야 되는 구간입니다. 일단 어제장 복귀하면서 오늘장 투자 포인트 체크하시죠. 양시장 3% 내외 약세 기록했습니다. 코스피가 5,277선으로 내려앉았고 코스닥도 1,100포인트 선에서 마무리됐습니다. 장중에 미국과 이란 간 추가적인 대화 관련한 소식이 보도가 되면서 낙폭을 살짝 줄여내긴 했습니다. 그런데 이후에 트럼프 대통령이 강경한 메시지를 내놨고 백악관이 이를 수습하는 모습이었는데요. 오늘도 장중에 중동 전쟁 관련 발언에 영향을 크게 받겠습니다.
코스피에선 외국인 투매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어제도 유가증권 시장 외국인은 2조 1천억 원 넘게 팔아치웠습니다. 기관이 8,800억 원 넘게 순매수했고 개인 투자자도 9천억 원 가까운 사자세를 나타냈지만 지수 하락을 막기엔 역부족이었습니다. 코스닥 시장에서는 메이저 수급주체 양매도를 나타냈습니다. 외국인이 1,300억 원 넘게, 기관이 1,200억 원 가까운 매도 우위를 기록했습니다. 반면 개인 투자자는 3천억 원 넘는 사자 포지션 취했습니다. 코스피 시총상위 10개 종목 중에서는 2차전지 대표주만 버텨냈습니다. LG에너지솔루션이 3.9% 오름세 기록했습니다. 유가 급등으로 전기차가 주목받는 상황에서 판매 호조 소식에 매수세가 유입됐습니다. 반면 삼성전자는 1.9%, SK하이닉스가 5.3% 하락했는데 간밤 반도체주가 뉴욕 증시에서 우수수 떨어진 터라 오늘이 더 걱정입니다. 잠시 뒤에 프리마켓부터 상황 체크하겠습니다. 이어서 코스닥 시총 상위 종목입니다. 이쪽에선 삼천당 제약이 6.6% 상승하면서 모습 보여줬고요. 에코프로비엠도 0.5%, HLB도 0.4% 상승했습니다. 반면 에코프로와 알테오젠 등은 하락 마감했습니다. 환율은 1,500원 위에서도 계속해서 고공행진 중입니다. 어제 정기장 마감 시간 달러 기준 6원 80전 오른 1,515원 70전에 거래를 마쳤습니다. 그리고 야간 거래에서는 1,520원도 돌파하면서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인 2009년 3월 이후에 최고치를 기록했는데요. 여기 환율은 새벽 6시 기준으로 1,516원 60전을 기록했습니다. 주간 거래보단 소폭 내렸는데 오늘 외환시장 장중에 다시 한번 1,520원을 웃돌면서 시장에 더 큰 부담을 줄지 예의주시하셔야겠습니다. 중동 전쟁 이슈로 이리저리 치이다 보니 벌써 3월의 마지막 거래일입니다. 4월에도 이렇게 지정학적 리스크에 흔들리는 시장이 될까요? 유한타증권은 조금만 버티자고 조언했습니다. 버늘모라고 정리를 했는데 고통에 버티고 주식 비중을 늘리고 주도주를 모으라는 겁니다. 코스피가 4월 중엔 5천선 내외로 후퇴할 것이 불가피하다고 전망했습니다. 하지만 지금 외국인의 현선물 투매 행렬이 8부 능선을 통과했다고 판단했습니다. 외국인 코스피 200지수 선물 60일 누적 순매매 계약수가 마이너스 6.1만 계약건까지 떨어지면서 외국인 현선물 수급 엑소더스의 마지노선인 마이너스 5만 계약건을 밑돌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지금 코스피 시장 반응은 2001년 9.11 테러 때와 유사한데 당시에도 이렇게 전쟁 상황과 국제 유가 변화에 따라서 W자의 흔들림이 계속되다가 바닥을 통과하고 24거래일 이후에 주가가 완전히 정상화되는 모습을 보였었습니다. 그래서 유한타증권은 오는 4월 중순 시점이 코스피 시장의 비정상의 정상화를 모색할 투자 전략 측면에서 터닝포인트가 될 수 있다고 내다봤습니다. 반격의 실마리로는 두 가지 이슈를 꼽았는데요. 4월 7일로 예정돼 있는 삼성전자 1분기 잠정 실적 발표, 그리고 25조 원 규모의 전쟁 추경이 주가를 끌어올릴 것이라고 판단했습니다. 3월만 잘 마무리하면 4월엔 그래도 벼뜰 날이 올지 기다려보시죠. 일정입니다. 오늘 급속 정밀 냉각 기술을 보유한 리센스 메디컬이 코스닥 시장에 상장합니다. 밤에 미국의 2월 9인 이직 보고서가 발표될 예정입니다. 한편 어제 시간의 거래에서는 또 한 번 통신 장비주가 주목받았습니다. 광반도체 관련한 모멘텀이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는데 하락이 예상되는 오늘장에서도 버텨낼 수 있을지 체크하시죠. 그럼 프리마켓 통해서 개장 흐름 가늠해 보겠습니다. 불안한 중동 정세 속에 뉴욕 증시 3대 지수 혼조였습니다. 문제는 마이크론이 10% 가까이 급락하고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전반적으로 4% 넘게 떨어졌다는 점입니다. 디램 가격 하락 조짐과 AI 칩 쇼크 등을 모두 반영한 결과인데요. 오늘 프리마켓에서 반도체 투톱 내림세입니다. 삼성전자가 2.9% 약세로 17만 1,200원, SK하이닉스가 5.3% 추가적인 하락세 보여주고 있습니다. 현재 거래가 82만 7천원으로 집계되고 있고요. 현대차가 1.6% 약세로 46만 2천원. 이런 가운데 LG에너지솔루션은 또 한 번 버텨줍니다. 0.5% 오름세로 현재 거래가 41만 2천원이고요. 삼성바이오로직스는 0.6% 약세, 한화에어로스페이스도 1.7% 약세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어서 코스닥 시총 상위 종목 흐름 살펴보시죠. 삼천당 제약이 3.3% 내림세입니다. 114만 4천 원대. 에코프로는 상승합니다. 2.2% 오름세로 14만 9,900원.
에코프로 BM도 1.2% 오르면서 20만 6천 원. 오늘 2차 전지 대표주 전반적으로 그래도 강한 모습 보여주고 있고요. 알테오젠이 1.4% 약세로 34만 9,500원. 이런 가운데 레인보우 로보틱스가 2.8% 상승합니다. 거래가 55만 3천 원이고 ABL 바이오는 1%가량 하락합니다. 거래가 17만 원으로 집계되고 있습니다. 3월의 마지막 거래일입니다. 오늘 멘탈 관리 잘 하시면서 신중하게 시장 대응하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어제장 오늘장이었습니다. 현재 시각 8시 22분 향해 갑니다. 저희 방송 외에도 다양한 정보 원하시는 분들은 카카오톡 채널에서 머니를 검색하셔서 친구 추가하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 많은 투자자분들이 계속해서 중동 이슈 뉴스 좀 체크를 하고 계실 것 같은데 종전에 대한 기대감, 확전에 대한 우려감 속에서 치열한 매매 공방이 좀 펼쳐지고 있는 상황이고 간밤 뉴욕 증시에서는 또 보니까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 많이 떨어졌고 반도체 관련 종목들 낙폭이 좀 확대되는 양상이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요. 특히 어제는 무슨 중동발 뉴스야 계속 그렇다 치더라도 네네. 반도체가 그냥 지수를 끌어내는 거죠. 예. 전반적으로 상승 업종이 더 미국도 더 많았고 11개 중에 한 8개가 업종은 오히려 올랐는데 네. 지수가 결국 그랬고 반도체 지수,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 말씀하신 대로 4.3% 모처럼 마이너스가 컸죠. 야간 선물도 또 마삼 소위 말해서 또 마이너스 3%로 시작할 수도 있다라고 하는데 우리 장현재 캐스터가 계속 멘탈 관리 잘하시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만 멘탈 관리가 돼서 계좌 관리가 된다면 참 멘탈 관리 열심히 하겠는데 그러니까 예. 자, 오늘도 어쨌거나 헤쳐나가 봐야 되죠. 네. 오늘 반도체 관련해서 미리 말씀드리자면은 증시 타임 끝나고 나서 하우머니에는 또 김장렬 본부장 나오십니다. 또 워낙 반도체에 이렇게 인사이트가 강한 분이니까 오늘은 하우머니까지 이렇게 한번 봐주셨으면 싶은 말씀드리고요. 예고까지 해주시네요. 자, 오늘 그럼 증시 타임 함께 해주실 분 모셔보겠습니다. 오늘 KB증권 리서치센터 임재균 연구위원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어서 오세요, 임 연구원. 안녕하세요. 네, 오랜만입니다. 저도 이렇게 진행이 됐건 패널이 됐건 하고 나서 이렇게 댓글 올라오는 반응을 보니까 지금은 무슨 말을 해도 소용없는 시기더라고요. 조금 좋게 얘기하면 저 아직도 뻔뻔질 한다 그러고 있고 정신 못 차리네 그러고 있고 조금 조심하자 할 것 같으면 지금 이 와중에 그런 소리가 무슨 도움이 되느냐. 분이 할 말이 없는 시기예요. 그죠. 사실은 굉장히 좀 힘든 전망을 하고 운용을 하는 입장에서도 사실 이게 펀더멘탈이라고 하죠. 저희가 경제 같은 경우 채권이 됐든 주식이 됐든 결국에는 경제라든가 이런 펀더멘탈에 따라 움직이는 모습들이 나오는데 지금은 펀더멘탈보다는 사실 이제 한 사람의 메시지에 따라서 이제 등락을 하는 거죠.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본인의 SNS 트루스 소셜에 올리는 이 메시지에 따라서 증시가 이제 일희일비하는 좀 모습이 굉장히 강하고 있고 좀 사실 이제 투자분들도 이제 전쟁이 이제 4주가 넘게 지속이 되다 보니까는 굉장히 이제 심리적으로 좀 지쳐가는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밤사이에 트럼프 대통령 기자회견이 됐건 트루스 소셜이 됐건 특별한 메시지가 있었네요. 우리가 눈여겨볼 만한. 일단은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기존에 언급했던 게 4월 6일
4월 6일? 네, 4월 6일이 어떤 날이냐면은 이제 맨 처음에 이제 계속 공격을 하다가 5일간 공격을 중지하겠다, 협상이 잘 되고 있다라고 메시지를 밝혔고요. 그러고 나서 이제 추가로 10일을 더 이제 공격 유예 기간을 제시를 했습니다. 그 유예 기간이 제시된 마감되는 게 4월 6일이라고 추가 보시면 될 10일에 네. 네. 4월 6일인 거고 결국에는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제시한 이란과의 협상 마감 기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네. 지금 이 4월 6일이 이제 점점 이제 다가오고 있습니다. 일주일 좀 남지 않은 상황에서 좀 트럼프 대통령이 어제 이제 SNS를 통해서 언급했던 게 호르무즈 해협을 계속 봉쇄하면은 이란의 모든 에너지라든가 담수, 그러니까 이제 바닷물을 이제 막 먹을 수 있는 이런 예. 담수 시설 그리고 여러 가지 시설을 파괴했다. 발전소도 파괴하겠다라고 언급을 하면서 조금 이제 이란에 대해서 좀 압박 강도를 더 높이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4월 6일은 그 5일 유예 줬다가 추가 10일 했던 그 4월 6일인 건 알겠고. 그런데 왜 저 유튜브 같은 데 썸네일에 4월 15일이 왜 자꾸 보이죠? 아, 추가로 10일 또 얘기가 나왔어요. 또 추가 10일? 추가 10일 했던 게 이제 4월 6일. 그거는 그게- 4월 6일이고 네. 4월 15일은 뭐 세금 관련한 날이라는데 그게 뭔 말이죠? 저도 그것까지 잘 그것까지는- 파악을 못하겠습니다. 근데 이제 저희가 지금 이제 이란 관련돼서는 4월 6일이 좀 중요한 키포인트다라고 저희는 보고 있고 또 하나 이제 이란 측 입장에서 그러니까 4월 6일이라는 건 이제 미국이 제시한 주요 키 데이트, 키 중요 날짜인 거고 이란이 봤을 때 중요한 날짜는 4월 8일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란- 네. 네. 왜 이제 4월 8일이 중요하냐고 보면은 저희가 이제 뭐 49제라는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뭐 어느 분이 돌아가시게 되면 예, 49제를 예. 기린다라고 하는데 이게 이제 좀 나라마다 숫자는 좀 다릅니다. 이제 이슬람 국가 같은 경우는 40제라고 하는 40일? 건데 이제 이란 최고 지도자 하메네이가 이제 사망하고 나서 40제가 되는 날이 4월 8일이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렇게 봤을 때 이제 이란 입장에서 봤을 때는 40제 전후로 좀 협상에 타결할 수 있는 시점이지 않을까라고 좀 더 생각을 하고 있고 그 이란 입장에서 봤을 때 중요한 시점 날짜가 이제 미국이 제시한 데드라인하고 얼추 숫자가 비슷하다라고 보면은 다음 주가 저희가 봤을 때는 좀 미국과 이란 간의 전쟁에서 중요한 분수령이 되지 않을까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마 소장님이 말씀하신 그 썸네일 4월 예, 15일 예. 그거는 이제 미국에서 소득세 신고하는 날짜가 4월 15일 4월 15일. 그리고 그때까지 이제 세금을 내야 되는데 음. 예, 지금 이렇게 시장이 안 좋을 때 유가까지 올라가고 하면은 이제 그 얘기가 아닐까. 그래서 아마 트럼프도 그거를 눈여겨 보는 게 아닐까라는 얘기가 아닐까요? 그런 의미. 텍스데이라는 게 예, 4월 예. 15일이구나. 그때 소득세 네, 내야 되는 예. 그거일 것 같습니다. 추측컨대 모르겠어요. 요즘 맞는 것 같습니다. 네. 예. 아무래도 이제 세금 이제 뭐 미국 입장에서 봤을 때 특히 지금 같은 전시상일 때는 뭐 누가 이기냐 했을 때 결국에는 너 돈 받는 사람이 이긴다라고 하는 건데 그 돈이 이제 미국 입장에서는 세금을 걷는 거다 보니까는 트럼프 대통령 입장에서는 그 4월 15일이 이제 세금 징수하는 나라는 입장에서 봤을 때 중요한 날이라고 보는 것 같습니다. 사실 뭐 그 뭡니까? Fear and Greed 인덱스 탐욕과 공포 지수도 네네. 보면 거의 뭐 8 네. 정도면 맞아요. 네, 맞습니다. 이제 거의 극단인데 그래서 이제 자꾸 이제 거의 다 왔다 조정이 네. 뭐 그런 식의 얘기도 뭐 모건 스탠리 같은 데서 내기도 합니다만 근데 이게 지금 요 마지막 고비를 잘 넘겨야 된다는 생각도 하게 되지만 근데 지금 이 시장을 이렇게 휘몰아 가고 있는 모멘텀 자체가 전쟁이라고 하는 거라서 이게 어디로 어떻게 번질지를 모르니까 그렇게 하는데 이 와중에 어제 왜 반도체만 그렇게 빠졌을까요? 아무래도 이제 반도체 가격 같은 경우가 최근 몇 년간 좀 많이 급등을 했었습니다. 뭐 네. 엔비디아 같은 경우도 올랐고 국내 같은 경우는 삼성이라든가 하이닉스 같은 경우도 많이 올랐던 상황에서 최근에 이제 구글이 터보컨트를 좀 공개를 했고 그러면서 결국에 반도체 수요가 이 터보컨트 전후로 했을 때 터보컨트로 인해서 좀 수요가 주는 거 아니냐. 하는 좀 심리가 있는 것 같고요. 아무래도 이제 최근 몇 년간 뭐 5년 지금 보시는 것처럼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계속해서 올랐던 모습들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좀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좀 차익 실현에 나서고 있는 게 아닌가. 거기에 플러스 지금 이란과의 전쟁으로 인해서 워낙에 이제 주식 시장의 센티멘트, 그러니까 투자 네. 심리도 워낙에 안 좋기 때문에 이 기회에 좀 차익 실현을 하고 뭐 나중에 뭐 전쟁의 전개 양상 그리고 가격 등을 봐서 다시 좀 매수하자라는 게 아닌가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건도 이제 또 파월 의장 이제 하버드대에서 이제 얘기가 있었는데
기존의 발언보다는 훨씬 덜 매파적이다 이런 얘기가 나오는 게 이렇게 유가가 급등하고 있는 그러니까 에너지 가격이 이렇게 상승하고 있는 와중에도 장기 그 인플레이션 기대치는 보니까 어느 정도 지금 잘 안착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사실 누가 봐도 지금 인플레이션 압력이 높아지고 있는 상황인데 그래서 당장 오히려 시장에서 이거를 금리 인하가 그래도 아직은 가능성은 있구나 이렇게 해석을 하는 분위기였거든요. 네, 맞습니다. 이제 3월 FMC 이후에 이제 시장에서 걱정을 했던 것들이 금리 인상입니다. 네네. 이제 3월 FMC에서 처음으로 파월 의장이 언급을 했던 것들이 금리 인상에 대해서 논의를 했다라고 좀 언급을 했고요. 실제로 이제 3월 FMC에서 발표된 점도표에 따르면은 내년하고 내후년 점을 보시면은 한 명의 점이 올해 기준금리보다 좀 높게 찍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이란과의 전쟁으로 유가가 높은데 지금 연준 내부에서도 인상에 대해서 논의를 하고 있네. 거기에 점도표를 보니까는 인상을 찍어놓으신 분이 계시네. 그러다 보니까 인상에 대해서 좀 3월 FMC 이후부터 시장이 굉장히 조금 반영을 했고 그런 것들이 미 국채 금리를 끌고 올리는 요인으로 좀 작용을 했습니다. 다만 이제 전일 새벽이었죠. 이제 파월 의장이 언급했던 것들이 지금 공급 충격이다. 그리고 공급 충격에 대해서는 지금 기다릴 수 있다라고 언급을 했고 이렇게 기다릴 수 있었던 근거 중에 한 개가 지금 미국이 금리 인하를 했는데 중립금리의 상단에 도달을 했습니다. 상단에 도달을 한 상황에서 연준은 고용 시장이 굉장히 취약하진 않다라고 하고 있지만 리스크 요인은 있다라고 언급을 하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는 물가 부분은 분명히 유가가 올라가는 것들은 물가의 부담으로 작용을 하지만은 그에 반해서 연준의 두 가지 목표 중 한 개인 고용 시장 같은 경우 여전히 좀 리스크가 있다라고 좀 언급을 하고 있고요. 특히 이제 유가 상승이 이제 물가를 끌고 올리는데 유가는 수요가 아닙니다. 네. 공급인 거죠. 그렇죠. 공급 충격에 그렇죠. 따라서 네. 물가가 맞아요. 올라가는 네. 것들인 거고 이 공급 충격에 대해서는 파월뿐만 아니라 이제 사실 많은 중앙은행 관계자들 전 세계적으로 많은 중앙은행 관계자들이 공급 충격은 기본적으로 대응하지 않는 것들이 중앙은행의 일반적인 관례다라고 좀 언급을 하고 있고 이렇게 공급 충격으로 인해서 중앙은행이 그러니까 인상을 하기 위해서는 이제 기대 인플레이션이라든가 2차 파급 효과, 그러니까 유가가 올라갔을 때 유가 올라가는 것에 따라서 2차적으로 물가가 올라가는 것들까지 좀 확인이 돼야지 중앙은행 입장에서 인상할 수 있는 것들이지 않나라고 좀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예. 국채 파월 얘기를 했으니까 그러면은 지금 그 동안에 유가가 오를 때는 미국 국채 가격 빠지면서 미국 국채 수익률, 유럽도 마찬가지 금리하고 유가가 같이 움직였어요. 그런데 지금 지난 주말부터 살짝 그러니 딱 확연하게 보인 거는 지난주 금요일하고 어제 이제 국채 수익률이 국채가 확 올라간단 말이에요. 이거는 금리 경로에 대한 전망일까요? 아니면 안전자산에 대한 수요일까요? 어떻게 해석을 할까요, 이걸? 좀 수급적인 영향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네. 대표적으로 제가 이제 계속 3월 FMC 전후로 이제 말씀드리는데 네. 3월 FMC 전까지만 보더라도 사실 이제 시장에서 생각을 했던 것들이 연준이 인하를 한다였습니다. 전쟁이 터졌음에도 불구하고 그러니까, 예. 연준은 올해 인하를 한다였는데 3월 FMC 이후에 연준이 금리 인상에 대해서 논의했다라고 하니까 이제 시장이 본격적으로 금리 인상을 반영을 하고 있는 거죠. 근데 그 시기가 굉장히 짧았습니다. 그러니까 3월 FMC가 굉장히 좀 먼 이야기 같은 느낌이 있는데 실질적으로 2주도 지나지 않았던 상황인 거고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채권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그 전까지는 금리가 하락을 하겠네. 그러면은 채권을 사야지라고 했었다가 3월 FOMC 지나면서 금리 인상할 수 있는 거 아니야 하면서 포지션을 줄여야 되는데 그 시기가 굉장히 짧았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좀 이제 자산 배분 관점에서 봤을 때 포트폴리오 재분배 과정이 나와야 됐던 건데 그 시기가 좀 굉장히 짧았던 게 아닌가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그러면서 여러 가지 헤지 펀드들이 이제 금리가 하락한다 배팅을 했던 헤지 펀드 중에서 좀 이제 언와인딩이 나오죠. 손절이 나오면서 금리의 상승폭을 더 키웠던 게 아닌가. 라고 저희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그런 것들이 좀 최근에 지난주 말부터 해서 금리를 좀 끌고 내리는 요인이라고 좀 보고 있고 거기에 또 하나 이제 요인으로 봤을 때 유가가 높은 것들은 분명히 물가 그리고 중앙은행으로 하여금 금리를 올릴 수 있는 요인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문제가 이렇게 금리를 올리고 그리고 유가가 높은 수준을 버티게 되면은 경제는 안 좋아집니다. 네. 그렇죠. 경기 측면에서 봤을 때는 계속해서 부담을 느낄 수밖에 없는 부분들이 나오다 보니까는 그러면은 결국에는 중앙은행 입장에서는 물가에 대응해서 금리를 올리겠지만은
이 금리가 높은 수준의 금리가 유지가 되다 보면은 어느 순간이 되면은 경기가 안 좋아질 거고 길게 놓고 봤을 때 뭐 5년, 10년 뒤에 봤을 때 연준 그리고 중앙은행들이 금리를 인하할 수밖에 없는 게 아니냐라는 생각들이 좀 나오고 있는 것 같고요. 그런 것들이 금리를 좀 끌고 내리는 요인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가장 시장에서 저희가 좀 체크해봐야 될 건 유가죠, 유가. 네, 유가 맞습니다. WTI가 종가 기준으로 3년 반 만에 지금 100달러를 넘어섰고 이제 뭐 200달러 얘기까지 나오고 있는데 사실 이게 뭐 예측이 쉽지는 않겠습니다만 글쎄 이게 장기화 된다라고 하면 전쟁이 이게 유가가 계속해서 어느 정도 상방을 유지할 것 같고 어떻게 봐야 될까요? 전쟁이 지금처럼 이제 계속해서 좀 호르무즈 해협이 봉쇄가 된다라고 하면은 100달러 이상에서 좀 계속 유지가 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예. 저는 보고 있습니다. 지금 이제 전쟁 이후에 유가가 단기간에 이제 100달러 가량 거의 50% 정도까지 지금 급등을 했었는데 일단 호르무즈 해협 봉쇄의 영향이 큰 거고요. 근데 여기에서 아직까지는 뭐 각국 주유국들이 뭐 기름이 부족한 건 아닙니다. 그러니까 정확히 말하면은 부족할 수 있는 거지 부족한 건 아닌데 이게 호르무즈 해협이 계속해서 봉쇄가 된다라고 하면은 점점 이제 비축유 부분이 이제 점점 쌓아놨던 원유의 재고가 소진되면서 실질적으로 이제 원유가 부족해지는 사태에 직면할 수 있는 것들이고 그런 것들이 유가를 더 끌고 올릴 수 있는 부분이다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또 하나 이제 후티 반군의 네. 참전입니다. 이게 지금 호르무즈 해협 같은 경우가 중요한 게 전 세계 원유의 뭐 15에서 20%가 이 호르무즈 해협을 지난다. 그러면 이게 이제 막히면은 전 세계 15에서 20% 정도의 원유가 손실이 되는 거고 그거 이제 우회의 경로가 이제 홍해 부근인 건데요. 이 우회의 경로가 사실은 이제 호르무즈 해협을 100% 대체하지 못합니다. 그래도 이제 홍해를 통해서 사우디가 운송할 수 있는 원유의 양이 한 700만 배럴, 하루에 700만 배럴 정도인 거고 호르무즈 해협으로 막히는 것들의 한 절반가량 정도는 그래도 이 홍해를 통해서 운송할 수가 있는 건데 지난 주말 사이에 예멘의 이제 친이란 무장 세력인 후티 반군이 이스라엘을 공격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시장에서 걱정하는 것들이 이 홍해까지 막히는 거 아니냐. 네. 그렇게 되면은 호르무즈 해협, 홍해까지 막히게 되면은 원유의 공급이 더 난항을 겪는 거 아니냐라는 좀 시장의 걱정들이 나오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는 주말 사이에 후티 반군의 참전 소식 이후에 이제 어제 아침이었죠. 어제 아침부터 유가가 좀 상승을 하고 어제 종가 기준으로 WTI가 이제 처음으로 100달러를 넘어서 좀 마감을 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저 사우디 밑에 저 빨간색 네. 국경 해놓은 데가 예멘이고 네, 그 맞습니다. 오른쪽 위가 오만이고 네. 예멘 저기는 그 국내선 비행기 안에 막 닭이 막 날아다니던데 저게 이제 굉장히 이제 전 세계 에너지에서 굉장히 중요한 축인 거죠 지금 양쪽이 다 막힌다라고 하면은 네. 뭐 미국이 아무리 셰일을 통해서 생산량을 늘렸지만은 그거를 이제 중동 쪽의 에너지 부분을 100% 대체하기는 어려운 부분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그러네요. 그래서 이집트가 요새 발끈하는구나. 아니 요즘 이 뉴스에 보다 보니까 무슨 뭐 정치적 해법을 위해서든 뭐든 모이는 가운데 뭐 파키스탄이야 바로 이란의 오른쪽에 있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죠? 우리가 지도로 봤을 때 저 이란의 동쪽에 붙어 있는 그건데 파키스탄도 핵 보유국 아닙니까? 네, 맞습니다. 파키스탄 그러니 그거는 뭐 인도하고 오래 해서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저 전투력은 대단한 그건데 어쨌거나 하고 있고 이집트도 저 스웨즈 막히면은 돈줄이 막히는데. 맞습니다. 이제 이집트 정부 입장에서 봤을 때 예. 중요한 돈줄 중에 하나가 이제 수에즈 운하를 지나갔을 때 톨비. 네, 톨비죠. 운행료. 예. 네, 운행료인데 그 이제 홍해가 막히게 되면은 사실은 수에즈 운하가 뭐 의미가 없는 이제 운하가 되는 거기 때문에 그 이집트 입장에서는 중요한 재정 재원 하나가 좀 손실될 수 있다는 측면에서 좀 최근에 이집트가 좀 계속해서 조금 거론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우리 시청자분들이 재미가 없으신가 봅니다. 이 아침 시간에 다른 이야기, 아무 내용 없는 이야기 시간을 보내나 하시는데 그러면 뭐 좀 화끈한 얘기로 가시죠. 화끈한 얘기. 뭐. 지금 여의도에서 서로 환율 언급합니까? 아니면 막 서로 막 환율은 됐다 서로 언급을 회피하자 분위기입니다. 뭐 언급은 하시죠. 뭐 유가가 제일 관심사긴 한데 환율을 언급을 하고 있고요. 지금 환율이 계속 이제 심리적 저항선으로 생각이 됐던 1,500원을 돌파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어제 뭐 유럽, 그러니까 이제 런던 장 기준했을 때 1,520원까지 돌파를 하면서
조금 환율에 대해서 좀 굉장히 걱정을 하는 모습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뭐 정부 측 입장에서 봤을 때도 굉장히 좀 1월, 그러니까 작년 말부터 올해 초에 정부가 여러 가지 제도들, 뭐 RIA 계좌라던가 여러 가지 이제 기업들로 하여금 수출한 대금 달러를 이제 원화로 결제할 수 있도록 하면서 환율을 낮추기 위해서 굉장히 좀 노력을 했고 그런 것들이 조금 2월 달에 좀 성과가 나왔었는데 3월 달부터 미국 트럼프 대통령 이제 제가 이제 속된 말로 하는 게 발작 버튼이라고 하죠. 예, 발작 예, 버튼이 눌리면서 전쟁이 발생을 했고 좀 1,510원을 돌파를 했습니다. 실질적으로 이게 1,510원을 돌파한 게 2008년 이제 글로벌 금융 위기 이후 처음으로 돌파를 한 상황인 거여서 확실히 이게 달러가 올라가게 되면, 그러니까 원화가 이렇게 상승을 하게 되면은 뭐 우리나라 주식, 채권 시장으로 유입되는 외국인 자금이 좀 줄 수밖에 없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거기에 플러스 한국 물가 측면에서 봤을 때 물가의 상방 압력으로 좀 작용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게 지금 조금 어떻게 보면은 저는 뭐 당국의 스무딩 오퍼레이션 덕이라고 생각합니다만 이 1,500원이라는 레벨이 돌파되고 나서도 뭐 30원, 50원 뭐 이런 식으로 화들짝 놀랄 만큼 오르지가 네. 않으니까 뭐 좀 그거 합니다만 이게 깨구리 지금 물이 비등점을 향해서 뜨거워지고 있는데 이 아직 모르고 있는 이 상황이 오는 거 아닌가 싶어서 좀 간 거예요. 근데 이게 많이들 걱정을 하시는 게 이제 네. IMF 경험 때문인 거죠. 네네, 그러면 환율이 네. 올라갔을 때마다 저희가 이제 트라우마처럼 생각을 예. 하는 게 IMF가 발생을 하는 거 아니냐라는 걱정을 하시는데 일단은 저희는 그 IMF의 발생 가능성, 그러니까 제2의 외환위기 가능성은 저희는 굉장히 낮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여건이 그때하고 분명 다르죠. 네, 분명히 완전히 다릅니다. 맞아요. 펀더멘털이 달라요. 네, 왜 그러냐면 네. 이제 IMF가 발생한 거는 기본적으로 저희가 대외 채무, 그러니까 달러로 빚을 빌린 게 많았던 많았고. 거고 그에 반해서 저희가 갖고 있는 달러가 없었던 거죠. 네. 근데 지금 같은 경우는 우리나라 외환 보유가 4천억 달러입니다. 그러니까 4천억 달러인 거고 이게 전 세계 순위로 봤을 때 한 10위 정도가 돼요. 굉장히 많은 수준인 거고요. 거기에 플러스 이게 뭐 코로나 이후부터, 그러니까 팬데믹 이후부터 이제 많은 분들이 무슨 행동을 했냐? 투자해서 봤을 때 미국 주식을 투자를 했습니다. 사실 뭐 우리 순채권국이죠. 네, 순채권국. 어떻게- 네, 그러니까는 네. 저희가 다른 사람들에게 해외 쪽에다 돈을 빌려준 거죠. 그러니까 IMF 때는 저희가 돈을 빌린 채무자 입장으로 봤을 때는 저희가 최근에는 돈을 빌려줬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 뭐 제2 IMF 환율이 올라가면서 제2 IMF가 올라가는 거냐고 봤을 때는 뭐 저희가 보유하고 있는 외환 보유의 차이도 있다. 거기에 플러스 그때는 저희가 빚을 졌자면은 저희가 지금은 돈을 빌려준 입장이라고 봤을 때 확실히 좀 그때처럼 제2의 IMF가 발생하느냐라고 보면 저희는 그건 아니다. 거기에 플러스 지금 뭐 반도체 업황이라든가 여러 가지 제조업체들이 수출이 워낙에 잘 되고 있는 상황들이기 때문에 거기에서도 계속해서 이제 달러의 수익을 창출하는 부분들이 있어가지고 뭐 걱정하시는 것들은 사실 이제 뭐 저희가 워낙 이제 IMF엔 트라우마, 뭐 저도 이제 그때 뭐 부모님 손을 잡고 은행에 이제 금을 바꾸러 갔던 기억들이 있는데 그래요. 네, 그 기억이 있고 뭐 그러다 보니까 이제 많은 분들이 이제 그때의 트라우마가 있다 보니까 걱정하신 것들은 뭐 어쩔 수 없다라고 보고는 있지만은 실제로 그 제2의 IMF가 현실화되느냐라고 봤을 때는 저는 그 가능성은 굉장히 좀 낮게 보고 있습니다. IMF 때 97년에 부모님 손을 잡고 금을 밖으로 가셨다고? 부모님 손을 안 잡았을 수도 있겠네요. 제 기억을 되돌아보니까. 몇 살이셨길래? 이거를 말하면은 제 나이가 나오지 않나요? 네. 아니 근데 나이가 공개되면 네, 안 나이가 되는 이제 역으로 거예요? 공개가 되는 거죠. 네, 학생이었습니다. 학생이셨어요? 네, 뭐 혼자 학교를 다닐 수 있는 나이 학생이었습니다. 공개되는 게 두려울 나이는 아니신 것 같은데. 어차피 우리 시청자분들 저희 나이는 다 알고 계시고. 아 진짜요? 네. 네. 제 기억으로는 그 IMF 터졌을 때 제가 5학년에서 6학년 넘어갈 때 IMF가 터졌고 그때 이제 김건 총재가 분이 나와가지고 고건 총재 흰머리 예, 그분이 나와가지고 IMF 터졌다고 했던 거 뉴스에서 했던 거를 제가 기억을 합니다. 뭐 임창열 부총리가 그때 네. 깡드시 하고 뭐 그거 네. 했고. 네, 맞습니다. 예, 깡드시 전에 거기가 왔었죠. 스탠리 피셔가 와가지고. 네, 맞습니다. 참. 아니 근데 지금 만약에 이게 지금 이달 들어서 이제 오늘 마지막 거래일입니다만 어제까지 보니까 31조 9,991억 거의 32조를 팔았네요 외국인이. 네, 엄청 팔았습니다. 200억 달러가 넘어요. 여기다가 지금 4월에 이제 배당금이 네. 외국인들한테 나가서 이걸 갖다가 역송금으로 할 것 같으면은 이것도 얼추 77억 달러로 계산이 나오네요.
이걸 갖다가 주식 판 걸 가지고 국내에 있다가 다시 주식 사기 위해서 이렇게 기다리는 그게 아니고 들고 나가든지 배당 받은 것도 그냥 여송금을 해버리면 요거는 조금 4월에 환율이 더 상승 압력이 커지는 요인이에요, 분명 요 부분은. 네, 맞습니다. 최근에 이제 뭐 외국인들이 주식시장에서 계속해서 이제 매도 네. 압력을 보이고 있고 말씀하신 것처럼 뭐 올 이번 달만 보더라도 거의 30조 넘게 네. 외국인들이 매도를 한 상황에서 다음 달에 이제 배당까지 맞물리면은 결국에는 외국인 투자자들이 이거를 한국 주식 시장에 계속 투자를 하지 않으면 환율이 좀 더 올라갈 수 있다라는 걱정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뭐 이 부분은 사실은 뭐 전쟁 여부에 따라서 뭐 외국인들이 계속 나가느냐 아니면 들어오느냐 이건 좀 판단해야 될 것 같은데 뭐 지금처럼 외국인들이 계속 나간다라고 하더라도 저희가 환율로 봤을 때 그렇게 상승폭이 크지 않을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 것들이 주식시장에서는 돈이 계속 나가요. 근데 저희가 금융시장에 봤을 때 주식만 있는 게 아니라 채권시장도 있잖아요. 네. 근데 채권시장은 4월 달에 돈이 들어옵니다. 왜 그러냐면은 우리나라가 이제 4월 1일부터 WGBI라고 해가지고요. 네. 전 세계 그러니까 이제 세계 국채 채권 지수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국채 채권 지수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이게 4월 1일부터 편입이 시작이 됩니다. 편입이 시작되는 거고 이 자금들은 이제 이번 달 말 아니면 이제 다음 달부터 자금이 유입이 되는데 총 들어오는 자금들이 대략 8개월에 걸쳐서 한 450억 달러 정도가 들어오는 거고 네. 이게 8개월에 걸쳐서 이제 점진적으로 들어오는 거기 때문에 매월 한 60억 달러씩 들어온다라고 하면은 이 자금들은 이제 달러를 보유한 사람들이 달러를 팔고 원화를 사서 들어오는 거죠. 네네. 네, 그렇게 봤을 때는 뭐 배당으로 나가는 자금도 있지만은 이건 주식시장에 한해서인 거고, 근데 채권시장에 봤을 때는 들어온다. 그럼 두 개가 상충된다라고 하면은 환율이 올라가는 것들은 어느 정도 조금 상충 이제 뭐 올라가는 속도가 더디거나 오히려 이 WGBI로 자금을 추정한 자금들이 채권을 유입하는 이제 매수하는 강도에 따라서는 환율이 내려갈 수도 있는 모멘텀으로 작용할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러려면은 환해지 안 하고 들어야 되는데. 이건 환해지 거의 안 합니다. 왜냐면은 환해지를 하지 않습니다. 그래요? 네, 왜냐하면 이 WGBI 인덱스라는 거는 네. 이 추정한 자금은 패시브 자금이에요. 예. 이게 무슨 말이냐면 예. WGBI 윅비라고 하는데 이거는 지수입니다. 채권 지수인 거고 예. 그럼 채권 지수가 어떻게 구성이 되느냐를 봐야 되는데 로컬 커런시라고 해서 자국 화폐로 표시되는 채권만 포함이 됩니다. 그러니까는 당연히 이제 미국 채는 달러만 들어가고요. 일본 국채는 엔화. 그러니까. 그리고 한국 국채는 원화로 표시된 원화로. 채권만 들어갑니다. 네. 그러니까 네. 우리나라도 달러로 발행한 채권들이 있는데 네. 그 채권은 이 인덱스에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아니 임명구님, 임 의원님, 제가 드리는 말씀은 외국인들 입장에서 한국 채권을 사기 위해서 달러를 갖다가 원화로 환전해서 한국 채권을 사서 원화 채권을 보유하는 건 맞는데 네. 해지 안 하고 들어온다고? FX 해지 거의 하지 않습니다. 그래요? 뭐 일부 뭐 메이저 입장에서는 재량적으로 해지를 할 수 있겠지만은 기본적으로 말씀드린 것처럼 이건 이제 패시브 자금인 거고 패시브 인덱스 내의 기본 통화 자체가 우리나라 국채는 원화로 되어 있기 때문에 해지를 할 필요가 없습니다. 내가 외국인이라면 한국 채권을 샀어. 네. 한국 채권을 샀는데 뭐 국가 부채가 6,500조래 뭐네 이런 소리들 보고 뭐 이렇게 했을 때 나중에 한국 채권 정리하고 나갈 때 네. 아니 1,500원에 바꿔서 들어왔어요. 나중에 나갈라 하는데 이게 1,600원, 1,700원 같으면 안 되지. 미리 사야 지금 선물 환율도 스왑 포인트가 뭐 마이너스 10몇 원씩 되니까 해지하면 이거 먹고 들어가는 건데. 근데 이거는 기본적으로 이제 절대 수익률을 봤을 때는 말씀하시는 게 맞죠. 1,500원이 봤을 때 1,700원이 된다. 그럼 내가 절대 수익을 추구하는 메이저다라고 하면은 내가 팔고 나갈 때 환율이 1,500원, 1,700원이 돼 있을 거니까는 환율에서 손실이 나네. 그럼 환해지를 하자라는 게 맞는데 이 윅비라는 자금은 패시브 자금이고요. 패시브 그래요? 자금들의 성과는 벤치마크, 그러니까 WGBI 인덱스 대비 내가 얼마나 성과를 냈냐에 따라서 평가가 됩니다. 근데 그 벤치마크의 기준점이 되는 것들이 기본적으로 로컬 커런시, 자국 화폐로 들어가는 상황이기 때문에 뭐 메이저들 입장에서는 사실은 뭐 할 수도 있겠죠. 내가 100% 확신을 갖고 원화는 약세가 돼. 그러니까는 나는 원화에 대해서는 해지를 걸 거야. 라는 메이저가 있으면 할 수도 있겠지만은 만약에 그 매니저가 전망이 틀려요. 환율 전망이. 그러면은 환율에서 손실이 납니다. 그러면은 사실 이제 벤치마크로 봤을 때는 벤치마크 대비
확 성과가 떨어지는 그럴 결과가 수도- 나오기 때문에 어. 실질적으로는 저희가 봤을 때 대부분의 자금들, 뭐 일부 자금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환해질 하겠지만은 대부분의 자금은 환해질 하지 않고 들어온다라고 저희는 보고 있습니다. 그래요. 그러면 네. 어느 정도 달러 환율 상방 자체가 조금 제한적일 수 있다라는 부분. 상승 압력을 좀 그렇죠. 맞습니다. 누그러뜨리는 예. 효과는 있죠. 네, 확실히. 맞습니다. 그래서 이제 뭐 정부라던가 그리고 이제 한국은행 같은 경우도 뭐 특히 이제 금통유사라고 보면은 요 윅비 언급을 많이 하는데요. 윅비에 대해서 언급을 많이 할 때 두 가지 요인을 언급합니다. 첫 번째 채권. WGBI를 윅비 네, 저희 윅비라고 합니다. 오. WGBI. 네. 오. WGBI 이제 하면 좀 좀 기네요. 어렵죠. 그래서 윅비. 네, 윅비. 예, 예. 윅 윅비. 소장님 왜 자체 버퍼리 윅비. 저거 네. WGB WGBI를 윅비라고 합니다. 네. 중간에 I를 살짝 넣었네. 네. 윅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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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알겠습니다. 윅비를 언급할 때 이제 두 가지를 언급을 하는데 네. 첫 번째가 이거는 채권을 사는 작업이죠. 아하. 그러면은 채권을 사면은 금리는 떨어집니다. 예. 금리가 내려가겠네. 그러면서 또 하나 언급을 하는 것들이 환율 영향을 언급을 합니다. 환율 영향. 결국에는 윅비 작업이 들어오게 되면은 원화가 내려가겠다라고 언급을 하는 거고 그거 자체가 지금 한국은행도 그렇고 우리나라 정부의 입장에서도 봤을 때 이 자금들의 대부분은 FX 해지를 하지 않고 그러니까 즉 달러를 갖고 있는 사람들이 달러를 팔면서 원화를 사서 들어온다. 예. 라고 보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지금 시각 8시 51분 향해 갑니다. 오늘 양시장 호가 상황 체크해 보겠습니다. 먼저 코스피 예상 체결 지수부터 확인해 보겠습니다. 오늘 코스피가 2.7% 하락 출발 예상됩니다. 지금 5,134 그리고 코스닥도 2% 하락 예상됩니다. 1,083으로 집계가 되고 있고요. 시가총액 상위 종목 예상가 보겠습니다. 아무래도 뉴욕 증시 쪽에서도 이제 반도체 관련 종목들이 좀 많이 떨어지면서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 많이 떨어졌죠. 오늘 삼성전자 지금 호가에서 3% 하락 예상되고요. 17만 600원으로 집계가 됩니다. SK하이닉스도 4.58% 하락 예상되고 호가는 83만 3천 원. 삼성전자 우선주도 하락 출발 예상되고 있고요. LG에너지솔루션 0.98% 하락 예상되고 호가는 40만 6천 원. 현대차입니다. 2.98% 하락 예상되죠. 지금 예상가 45만 5,500원. 삼성바이오로직스는 1.9% 상승 예상되고 있습니다. 지금 호가가 156만 5천 원. 한화 에어로스페이스입니다. 5% 하락 예상되고 있고요. SK스퀘어가 지금 1% 지금 하락 예상됩니다. 호가는 45만 2천 원. 두산 에너빌리티 강보합권 예상되고 있고요. 기아는 4% 하락 예상되면서 호가는 14만 5천 원으로 집계가 됩니다. 코스닥 시가총액 상위 종목 예상가도 보겠습니다. 삼천당제약이 오늘 3.7% 하락 예상되고요. 지금 호가는 114만 원. 그리고 에코프로는 0.6% 상승 예상됩니다. 예상가 14만 7,600원이고요. 에코프로비엠 0.4% 상승 예상되고 있습니다. 알테오젠 호가 34만 5,500원이고 레인보 로보틱스 예상 체결가 53만 원으로 1.4% 하락 예상되고요. 지금 ABL 바이오가 1.5% 하락 예상됩니다. 호가는 16만 8,700원, 코오롱 티슈진 보합 예상되고 있고요. 리노공업 오늘 4% 하락이 예상됩니다. 호가는 9만 4,200원. 리가캠 바이오 예상 체결가가 19만 5,300원이네요. HLB도 하락 출발 예상되고 있습니다. 자, 오늘 이제 개장까지 한 7분 가량 남았는데 아무래도 이제 반도체 관련 종목들 특히나 이제 코스피 같은 경우는 이제 삼성전자, SK하이닉스 지금 비중이 워낙 높다 보니까 이들 종목이 시장 향방을 좀 많이 좌지우지할 것으로 보여지네요. 예. 예. 사실 저는 어제 장마감하고 나서 조금 네. 기대감을 가졌던 게 네네. 우리 지수도 그렇고 삼성전자, 하이닉스 예. 같은 대표적인 그 반도체 주가들이 딱 60일선에서 추가 하락이 막히고 양봉이 나오더라고요. 예. 이제 5일선, 21선, 20일선 주추세선, 60일선 수급선 그렇게 교과서에서 얘기하는데 야 그러면 수급이 살아있구나 아직 그런 상황이었는데 오늘 지금 이 분위기로 봐서는 개장 초에는 일단 60일선은 깨지면서 지수나 네네. 반도체 대장주들이 깨지면서 하는데 그 이후에 오늘 이제 전략 후광되는 그 힘이 있는지가 이제 관건인 것 같습니다. 어제 밤에 요즘 이제 10시 반에 개장하니까 확실히 뉴욕장 보는 게 좀 부담은 적어요. 조금 네. 보다가 좀 12시 전에 잘 수는 있는데 또 새벽하고 또 개장 초하고 또 분위기가 다르죠. 다르니까. 예. 하락하면 불편하게 자고 상승하면 기쁘게 자고. 그게 이제 요즘은 살짝 하도 이제 변동성 장세가 되고 나니까 취침 전에 봤던 그 시세를 갖다가 아침에 눈 떠서 확인할 때 그렇죠. 깜짝깜짝 놀랄 때가 네. 잦아졌습니다. 맞습니다.
아니 최악의 시나리오는 뭐예요? 뭐 이제 지상군을 투입하면서 결국에는 좀 장기전으로 가는 것들이 최악의 시나리오지 않나라고 제가 생각하고 왜 이거를 있습니다. 여쭤보냐면 지금 사실 이제 많은 투자자분들이 현금을 지금 확보를 해놓고 최악이 나오면 최악의 네. 상황이면은 한 그 다음쯤에 매수를 하겠다라는 분들도 꽤 계시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네. 과거 이제 학습이 된 게 있잖아요. 이라크 전 때도 그렇고 지나고 보면은 그 최악의 경우 그 다음 날쯤이 저점이었다라는 얘기가 있잖아요. 제가 봤을 때는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4월 6일에서 4월 8일 예. 요 전후로 이제 미국과 이란이 뭐 협상 뭐 여부가 좀 나오지 않을까라고 생각은 하고 있고요. 그 시기로 보시는 이유가 있으세요? 이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일단 트럼프 대통령이 4월 6일이라는 요 협상 데드라인을 제시를 했고 4월 8일은 이제 이란 입장에서 봤을 때 하미네이 이 최고 지도자가 이제 사망한 40제가 이제 되는 시점이기 때문에 요 이제 두 시점 다음 주 뭐 월요일에서 수요일 사이가 주요 변곡점이지 않나라고 생각은 하고는 있고 지금 미국도 그렇고 이란도 그렇고 이제 협상에 좀 지렛대를 높이기 위해서 계속해서 압박을 하고 있는 과정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뭐 네. 미국도 지금 뭐 지상전을 투입하겠다 그러면서 뭐 호르무즈 해협을 계속해서 봉쇄하면은 뭐 여러 가지 뭐 발전소라든가 담수 시설 파괴했다라는 것들이 야, 협상해 안 그러면은 너희 다 이거 파괴당할 거야. 지금 이제 그리고 이란 측면에서 봤을 때는 지금 후티 반군을 참전시킨 게 결국에는 야 협상해 안 그러면은 호르무즈 해협 막혔지 홍해까지 막힐 거야. 그럼 에너지 가격 감당할 수 있겠어? 서로 양측이 조금 이제 협상력을 높이기 위한 과정이지 않나 이런 것들은 사실은 저희는 작년에 이미 봤습니다. 그러니까 미국하고 중국이 그 관세 관련해서 협상을 할 때 보면은 트럼프 대통령은 자 중국에 100% 관세 때릴 거야. 그러고 나서 며칠 있다가 200%야. 하면서 이제 계속 협상 테이블에 앉히면서 협상 과정들이 이끌어냈는데 지금 미국과 이란에서 나오는 것들이 좀 협상 과정이지 않나라고 생각은 하고 있고 근데 만약에 지금 양측이 뭐 협상이 잘 안 된다라고 하면은 지상군이 투입될 수 있지 않나 정도도 저희도 뭐 가능성을 열어놓고 있고 이 경우가 뭐 좀 최악의 좀 상황이지 않나라고 좀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WTI가 어제 이제 공식적으로 3월 30일 종가는 102.88인데 지금 현재 106.60이에요. 오늘도 지금 3.6%나 오르고 있어요. 유가는. 네. 그런 상황이라서 이게 물론 이것도 119를 봤죠. WTI하고 그때 브렌트하고 모처럼 막 똑같은 가격대로 붙어갖고 막 달렸으니까 그래서 이게 119, 즉 120불 근처 유가가 전고점 근처 가서 거기까지가 한계인지 우리도 아사롭게 깔짝거리지 말고 3월 4일 날 5,059 전저점 가가지고 그것만큼은 5천만큼은 튼튼한지 확인했으면 좋겠네요. 뭐 저는 그 확인을 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유가가 더 올라가게 되면은 사실은 여러 가지 좀 부작용들, 결국 유가가 올라간다는 것들은 이제 전쟁 초반에는 전쟁에 대한 공포, 근데 이제 지금부터 올라간다는 것들은 이제 수급에 대한 공포인 거죠. 그러니까 지금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기름이 말라간다. 그러니까 뭐 중동의 기름은 많지만은 사실 그 중동에서부터 한국으로 올 때까지 기름이 조금 이제 부족한 이런 것들이 좀 말라가는 상황인 건데 그 전쟁이 지속되면서 이제 초반과는 다르게 이제 본격적으로 유가가 올라가는 것들은 진짜 수급에 문제가 생겼고 우리가 필요한 기름들을 못 넣겠네라는 걱정들이 나오고 있고 그렇게 이제 현실화되면은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도 더 본격적으로 나올 수 있지 않나라고 저는 생각은 하고 있고요. 그렇게 되면은 이제 뭐 유가는 더 올라가고 코스피 측면에서 봤을 때는 조금 더 하락할 수 있는 가능성도 있다라고 보고는 있는데 그래도 이제 그나마 긍정적인 것들이 뭐 이게 뭐 긍정적인지 부정적인지 잘 모르겠지만은 뭐 이란이 지금 이제 또 하나 이제 수입 재원을 활용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호르무즈 해협 통과하는 배한테 200억 달러씩 진수하겠다. 그러니까 이제 수에즈 운하처럼 수에즈 운하 지나가는 배들은 이제 이집트에다가 통행료를 납부를 하는데 이란도 똑같이 호르무즈 해협을 통과하는 배들에 대해서 통행료를 받겠다라는 이런 것들이 뭐 200억 달러, 우리나라로 이제 원화로 치면 30억 달러, 배 한 척도 30억 달러가 이제 들어가는 건데 200만 달러. 네, 200만 달러. 예. 네, 200만 달러인 건데 이게 분명히 큽니다. 근데 또 바꿔서 생각을 하면은 이게 이 200만 달러를 내고 통과하느냐 아니면은 200만 달러를 내더라도 통과를 못하느냐에 따라서 사실은 이제 기름의 원유의 수급이 바뀔 수 있다라고 봤을 때는 사실은 저는 200만 달러가 분명히 큰 돈이고 아까운 왜냐면 이제 기존 안 냈던 돈이기 때문에 내야 된다라는 것들을 측면에서 봤을 때는 아까운 돈이지만은 에너지
안보 측면에서 봤을 때는 그래도 이거를 내더라도 조금 받아올 수 있다라는 희망이 있는 것들은 좀 좋지 않나라고 생각을 하고는 있습니다. 유가가 뭐 예전 레벨인 뭐 6, 70%는 아니더라도 한 8, 90%까지 떨어져 주고 200억 달러 실어올 때마다 내는 건 남는 장사죠. 뭐 이란 입장에서는 지게 남는 장사라고 아니 보시면 우리가 뭐 우리나라 입장에서 봤을 때는 진짜 답답해서 하는 소리예요. 이러다가 진짜 기름이 없으면은 뭐 우리도 깝깝해지는 거 아닙니까? 남는 장사지까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근데 이제 예. 그나마 이제 긍정적인 것들을 좀 찾자면은 뭐 사실 뭐 5년 전, 10년 전만 하더라도 길에는 이제 다 휘발유, 디젤을 넣어야 되는 차량이었는데 최근에는 이제 전기차가 굉장히 기름 많죠. 얘기 저희 개장하고 조금 더 들어보겠습니다. 자, 오늘 국내 증시를 확인해 보죠. 개장합니다. 네, 3월 31일 화요일 국내 증시 개장했습니다. 이제 오늘 3월 마지막 거래일 계속해서 이란 중동 지정학적 리스크 좀 뉴스 체크해 보셨을 것 같고 종전에 대한 기대감, 확전에 대한 우려감이 공존하고 있는 상황에서 간밤 뉴욕 증시에서는 주요 빅테크 관련주들 이제 반도체 쪽 많이 떨어지면서 시장 하락을 좀 부추기는 양상이었습니다. 일부 낙폭을 좀 만회하는 듯한 모습을 보이긴 했습니다만 여전히 투자 심리가 많이 위축되어 있는 모습이고 그나마 다행스러운 거는 이제 채권 금리가 살짝 떨어지고 있다라는 점, 이 정도 좀 보시면 될 것 같고 유가는 지금 WTI가 100달러를 넘어선 상황입니다. 저는 양시장 출발 지수 보겠습니다. 코스피가 2.6% 하락합니다. 5,136, 코스닥도 0.8% 떨어집니다. 1,097. 시가총액 상위 종목 시초가 보겠습니다. SK하이닉스가 지금 5% 떨어집니다. 82만 2천 원, 삼성전자도 3% 하락 중이네요. 17만 600원. LG에너지솔루션은 0.4% 하락하고요. 지금 삼성전자 우선주가 3.8% 떨어집니다. 11만 6,500원. 그리고 현대차는 1.6% 하락 중이네요. 46만 2천 원. 삼성바이오로직스가 1% 떨어집니다. 151만 3천 원이고 하나에어로스페이스가 1.9% 내림세 128만 2천 원, SK스퀘어가 6% 떨어집니다. 47만 8천 원, 두산에너빌리티는 1% 올라갑니다. 9만 5,300원이고 기아가 3% 떨어지고 있고요. 코스닥 시가총액 상위 종목 시초가입니다. 삼천당작이 7% 넘게 떨어집니다. 지금 110만 2천 원. 그리고 에코프로가 109만 1천 원까지 떨어지네요. 에코프로가 0.7% 올라갑니다. 14만 7,300원. 그리고 에코프로비엠은 하락 중이네요. 20만 2,500원. 알테오젠 1.4% 내림세 34만 9,500원. 레인보로보틱스가 54만 8천 원으로 1.8% 올라가고요. 에이벨바이오가 1% 떨어집니다. 16만 9,500원. 코롱티슈진이 11만 4,300원으로 2.5% 지금 내림세고 리노공업은 1.6% 떨어집니다. 리가캠바이오는 20만 1,500원으로 1.2% 올라가고요. HLB가 2% 하락 흐름 이어지고 있습니다. 오늘 시장에서 특징을 보여주고 있는 섹터 종목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보게 되면 리튬 관련주들, 사실 이제 어제장에서도 2차 전지 관련주들이 일제히 상승을 나타내는 모습이었습니다. 아무래도 전기차 수요가 확대될 것이다라는 기대감 때문도 있었던 것 같은데 오늘 보게 되면 이제 하이드로 리튬이 13% 급등합니다. 2,305원, 미래 나노텍도 12% 급등 중입니다. 10,010원, 그리고 강원에너지도 19% 올라갑니다. 14,760원에 거래되고 있고 리튬 포어스도 15% 급등 중이고 그리고 세비캠도 5% 강세 흐름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밖에 윤성 FNC, 천보, 포스코엠텍 다 강세입니다. 엔캠이 6% 강세 42,350원 선이고요. 후성, 중앙첨단 소재도 4% 상승세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조선주들도 흐름이 좋습니다. 대한조선이 5%대 상승세입니다. 85,400원이고요. HD현대중공업도 1.4% 올라갑니다. 48만 7천 원. 하나오션도 3.5% 올라가고요. 삼성중공업도 2% 올라갑니다. 25,050원. HD한국조선해양도 상승세고 HD중공업도 2% 올라갑니다. 조선주들 흐름 좋고 조선 기자재까지도 그 흐름이 확산이 되고 있습니다. 태웅이 6% 올라가요. 5만 원 선까지 올라섰고요. 그리고 지금 한화엔진, 세진중공 모두 1%대 상승세고 SK오션플랜트가 2.8% 상승합니다. 대창솔루션, 태광, 성광밴드 다 2% 안팎으로 강세 흐름 보여주고 있고 현대임수도 1.9% 올라갑니다. 한국카본도 39,900원으로 2% 상승세 흐름 이어지고 있습니다.
자, 이 가운데 오늘 또 김밥 관련주는 소폭 상승세고 오늘 외국인 금액 기준으로 좀 순매수하는 종목들을 좀 확인해 볼게요. 하나오션이 좀 금액 기준으로 지금 외국인 순매수 종목이고 KB금융, 하나금융지주, 금융주를 좀 사고 있는 상황이고 그밖에 한화에어로스페이스, 펄어비스, 현대모비스, LG화학, 한화시스템, 삼성 SDI 순으로 확인이 됩니다. 자, 그리고 오늘 신규 상장한 종목 있죠. 리센스 메디컬 오늘 220% 급등합니다. 자, 오늘 수급 상황도 좀 체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유가증권 시장에서는 개인 투자자가 2,945억 원 순매수고요. 외국인은 2,324억 원 매도 우위, 기관도 683억 원 순매도입니다. 코스닥에서도 개인 투자자는 275억 원 매수 우위고 외국인과 기관은 각각 132억 원, 118억 원 매도 우위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환율 체크하겠습니다. 달러 원 환율 지금 1,520원선을 넘어서면서 많이들 힘드실 것 같은데 오늘 또 올라갑니다. 지금 4원 20전 상승하면서 이거 종가 기준이거든요. 1,519원 90전에 개장이 됐습니다. 달러 환율 상승 압박이 좀 크네요. 네, 예. 그러네요. 지금 뭐 거의 1,520원이라고 네. 봐야 되는 그런 상황이 예. 됐고 네. 일단 야간 선물보다는 그래도 낙폭은 조금 적은 그런 상황으로 시작. 근데 이게 외국인이 매수로 돌아서지 않는 이상 또 돌아설 만한 아직까지 모멘텀은 없네요. 외국인 입장에서. 일단 외국인들이 뭐 올해 계속 파는 이 섹터 종목들을 보면 좀 반도체 부분, 그러면 삼성전자라든가 하이닉스 쪽인 것 같고요. 네. 이렇게 파는 것들은 뭐 아무래도 이제 최근에 뭐 작년 말부터 해가지고 보면은 삼성전자라든가 하이닉스가 가격이 굉장히 급등을 했고 네. 그런 것들이 좀 차익 실현에 나오고 있는 게 아닌가라고 좀 생각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외국인들이 일부 섹터에서 매수를 하고 있지만은 우리나라 코스피 내에서 삼성전자라든가 하이닉스 이렇게 반도체 부분이 차지하는 비중이 워낙에 높고 네. 비중 자체가 워낙에 높고 그 부분에서 이제 매도 압력이 나오기 때문에 이제 코스피 전체로 봤을 때는 외국인들이 이제 계속해서 좀 매도하는 모습들이 좀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이게 어떻게 보면 누워서 침 뱉기고 쓸데없는 소리인데 왜냐하면 뭐 이런 주식 방송 경제 채널을 갖다가 진행하기도 하고 뭐 그거 하는 입장에서 참 진짜 누워서 침 뱉기긴 합니다만 저는 요즘 알테오젠 같은 주가 보고 있으면 좀 화가 나요. 이걸 갖다가 예를 들어서 50만 원 위에서 그렇게 아침부터 저녁까지 채널마다 유튜브마다 알테오젠 좋다고 그렇게 난리들을 치다가 이게 지금 이 상황이 왔는데 알테오젠 언급을 안 해요. 아무도. 빠지고 나면은. 네. 이 바닥이 원래 그렇긴 합니다만 이러다 나중에 됐습니다. 그냥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네. 알테오젠 기술력 좋은 회사예요. 좋은 회사인 건 알죠. 좋은 회사인 건 아는데 좀 이렇게 그거 할 때 좀 이렇게 뻔뻔질 좀 안 했으면 좋겠어요. 업계 사람들, 방송쟁이들. 아유, 그래서 네, 저는 기다리면 가겠죠. 얼마를 기다리냐의 문제겠죠. 안 그렇습니까? 근데 이제 채권 쪽 네, 전문이시니까 잘 모르겠습니다. 예. 알테오젠은. 제 피해가는 게 아니라 알테오젠을 언급한 적이 한 번도 없어가지고. 아니. 제가 임연구위원님을 말씀하시는 게 아니고 요즘 우리 투자자분들이 그러실 것 같아. 그저 이제 마음이 조금 뭐 선수들은 걱정 안 해요. 단타 치고 뭐 데이 트레이딩 하시고 하루에도 포지션을 몇 번씩 꺾고 하시는 분들이야. 그거 하는데 솔직히 우리 지금 이 아침 시간에 머니쇼 같은 걸 보시는 대부분의 시청자분들은 주식 경력 그렇게 많지 않으시고 아니면 내 평생 처음 하신다는 분들도 적지 않을 것 같은데 그분들이 참고하는 게 뭐겠습니까? 그거 뻔한데 아유 좀 그리고 또 이 자리가 또 그렇더만요. 저도 해보니까 하고 싶은 말 다 못하는 자리더만요. 이런 자리가 네. 뭐 61선이 좀 버텨줬으면 좋을 것 같고 뭐 전저점은 안 깨져서 깨지는 게 시장이에요. 그래서 볼 거 다 보고 돌아서고 하는 건데 좀 말을 못하니까 답답한 거죠. 그죠. 뭐 아무래도 이제 변동성이 굉장히 좀 심한 게 환율도 하고 싶은 말 많습니다만 그래도 아침에 상암동 출근하고 싶어서 그냥 참습니다. 예. 아니 채권 네.
채권 그래도 채권 투자하시는 분들 꽤 계시잖아요. 네, 많이 받았습니다. 팬데믹 이후에. 어때요? 지금 채권 쪽 고려하고 계시는 분들은 어떤 전략이 좋은 거예요? 사실 이제 채권 쪽 예. 투자하신 뭐 기존에 투자하신 네. 분들 입장에서 봤을 때는 좀 많이 힘든 상황이라고 그렇죠. 보시면 될 것 예. 같고요. 원래 이제 뭐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3.5부터 금리 인하가 계속되겠다. 그러면서 뭐 일부에서는 뭐 우리나라 기준금리가 2% 밑으로까지 내려가겠다라는 생각 이제 전망을 하신 분들도 있었는데 저희가 그럴 때마다 2% 밑은 좀 어렵다. 그러면서 좀 보수적으로 보는 게 맞다라고 했었는데 이제 워낙에 이제 수익률이 좀 높다 보니까는 사실 이제 계속해서 투자를 했던 부분들이 최근에는 좀 힘든 상황입니다. 뭐 생각보다는 미국도 그렇고 한국도 그렇고 인하 안 하네. 거기에 플러스 유가가 튀니까 인상을 할 수 있는 거 아니냐라는 걱정들이 나오고 있고 오히려 그래서 이제 뭐 금리가 하락하면서 자본 차익을 얻을 수 있겠구나라고 생각하셨던 분들은 오히려 조금 최근에 좀 계좌를 보면 좀 마이너스인 네. 상황인 거고요. 근데 오히려 이제 지금 금리 레벨에서 봤을 때는 사실은 좀 금리 메리트, 그러니까 워낙에 이제 금리가 많이 급등을 하다 보니까는 수익률은 좋은 것 같긴 합니다. 특히 이제 단기 쪽, 그러니까 저는 이제 채권 투자할 때 두 가지로 좀 생각을 하고 있어요. 첫 번째가 이제 예금 대신에 투자할 거냐, 네. 아니면 이제 주식처럼 투자할 거냐. 그러니까 주식을 예금 대신 투자한다라고 하면은 그냥 짧은 거, 만기가 짧고 금리가 높은 것들을 투자해야 되는 거고, 그에 반해서 이제 주식처럼 투자를 한다라고 하면 이제 만기가 긴. 금리가 하락하면서 자본 차익을 많이 얻을 수 있는 이런 것들을 투자해야 되는 건데 지금 같은 상황에서는 사실은 조금 만기가 짧고 예금 대신에 좀 투자하는 상품들이 좀 좋지 않나. 특히 최근에 이제 워낙에 주식시장도 좀 어려운 상황이다 보니까는 잠깐 예금 대신에 채권 단기적으로 채권 투자를 하고 그러고 나서 나중에 주식시장이 됐든 뭐가 됐든 확실한 방향성이 보인다라고 했을 때 채권을 팔면서 그쪽 자산으로 투자하는 게 좋지 않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그리고 이것도 한번 우리 임 위원님 의견을 좀 듣고 싶은데 이제 사람들이 이제 답답해지면 사람이 사람한테 의지를 합니다. 네. 그래서 지금 이제 4월 20일이면은 이창용 총재 임기 만료가 되고 지금 분위기로 봐서는 이제 신영성 박사가 이제 거의 뭐 하는 총재가 후임이 될 것 같은데 조금 뭐 이분 신 박사님 좀 어떤 분으로 우리가 파악을 하고 있으면 될까요? 뭐 약간 이제 그러니까 뭐 이제 실용적인 매파라고 실용적 매파? 네, 실용적 매파라고 하고 있는데 기본적으로 이제 왜 매파라고 이제 평가를 받냐라면은 물가 대응을 되게 강조를 하십니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저는 이제 물가 대응을 강조한다는 거는 중앙은행에서 이제 조금 이제 뭐 어쨌든 무슨 역할을 하든 간에 중앙은행에서 몸을 담았고 그렇게 이제 이분 같은 경우는 이제 BIS 통화경제국장, 그러니까 뭐 BIS라고 하면은 중앙은행들의 중앙은행이라고 하는 거죠. 여기에서 이제 통화국장을 하셨던 분이다 보니까는 이제 물가 대응을 굉장히 강조를 합니다. 네. 근데 저는 이건 어쩔 수 없는 이제 중앙은행에서 근무하셨던 분들의 한계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 게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은 모든 중앙은행들의 첫 번째 통화 정책 목표는 물가 안정입니다. 예. 그러니까 그러면 물가가 올라가면 중앙은행 입장에서 대응을 할 수밖에 없는 거고 특히 지금처럼 뭐 이란이 됐던 뭐 공급 충격이 됐던 물가가 올라가는 상황에서 물가에 대한 선제적 대응 그리고 이분이 말씀하신 게 물가가 올라갔을 때 과대 대응하는 게 과소 대응. 그러니까 물가가 올라갔을 때 중앙은행이 과하게 대응하는 게 조금 소극적으로 대응하는 것보다 훨씬 좋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죠. 좀 더 적극적으로 대응하자.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게 소극적으로 대응하는 것보다 훨씬 낫다라고 말씀하시는 분이 지금 같은 상황에서 조금 차기 총재로 지명이 되시다 보니까는 좀 매파적인 성향이 더 강조가 되는 것 같은데 근데 이분이 동시에 말씀을 하시는 것들이 공급 충격에 대해서는 그냥 관망해야 된다. 그러니까 파월 연중인 의장의 스탠스랑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공급 충격은 이게 길게 이어지는 게 아니라면은 한번 충격 주고 나면은 지나간다. 저도 그 부분은 저도 공감합니다. 그게 통화정 금리 만지작거린다고 해결될 문제가 아니잖아요. 맞습니다. 그것만 문제는. 네. 네. 뭐 연준이 뭐 인하를 지금 당장 제로까지 인하 내린다고 한들. 하더라도 뭐 글쎄. 없던 원유가 갑자기 땅속에서 맞아요. 새어나는 네. 건 아니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저희가 물가를 볼 때 헤드라인이라고 해서 이제 전체 물가를 포함한 것도 보지만은 핵심 물가라고 해서 공급 충격이 영향을 많이 받는 에너지라든가 식료품을 뺀 물가도 같이 봅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제 수요에 따라서 얼마나 물가가 올라가는 것들을 본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지금 중앙은행이 하는 스탠스는 공급 충격 분명히 걱정은 되지만은 단기간에는 신중한 스탠스. 그러니까 신중한다는 게 인하도 인상도 안 하고 그냥 동결 기조 이어가면서 향후의 물가에 따라서 경로를 보고 대응하겠다라는 스탠스를 갖고 있고 또 하나 이제 신현송 박사님께서 말씀하시는 네. 것들이 한국의 수요 측면 물가도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니까 지금 한국은행에서도 계속해서 말을 언급을 하는 것들이 한국의
수요발 물가 상승, 그러니까는 경기가 엄청나게 뜨거워서 막 1개 사던 사람이 2개 사고 2개 사던 사람이 3개 사가지고 그럼 제품이 부족해서 물가가 올라가는 것들에 대해서는 압력이 크지 않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고, 그렇기 때문에 뭐 이분이 차기 총재로 지명이 되고 그리고 이제 총재로서의 역할을 하시더라도 현재 한국은행이 보여주고 있는 스탠스랑 저는 큰 차이는 없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요. 어쨌거나 참 그러니 예. 하는 총재라도 막 기대하게 됩니다. 뭐 좀 어떻게 잘해 주시기를. 네. 네, 오늘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내용 잘 들었습니다. 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이 시각 시황입니다. 오늘도 국내 증시 양대 지수 모두 내림세 보여주고 있습니다. 고유가와 고물가, 고환율, 여기에 반도체 쪽에서 부진한 모습 보여주면서 증시를 끌어내리고 있는데요. 현재 코스피가 3.7% 급락합니다. 5,000선까지 내려와 있습니다. 5,080포인트, 지금 한 달 만에 1,200포인트 가까이 빠진 상황이고요. 코스닥도 2.8% 약세로 1,075선에서 움직임 전개됩니다. 수급 상황 보시죠. 유가증권 시장 오늘 외국인과 기관 모두 팔아내고 있습니다. 외국인이 5,100억 원 가까운 팔자 포지션 취하고 있고요. 기관도 1,956억 원 매도 우위입니다. 이런 가운데 개인만 홀로 7,194억 원 순매수하고 있습니다. 코스닥 시장입니다. 코스닥 시장도 흐름은 대동소이합니다. 외국인이 216억 원 팔자세, 기관이 239억 원 매도 우위 기록하고 있고요. 개인만 홀로 513억 원 순매수 중입니다. 등락률 상하위 업종입니다. 오늘 건강관리 장비와 용품 쪽, 그리고 에너지 장비와 서비스 업종, 건축 제품 업종은 상승하고 있습니다. 반면 반도체와 반도체 장비단은 가장 크게 빠지고 있고요. 복합 기업과 항공화물 운송과 물류 업종도 약세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럼 시장을 주도하는 테마 종목별 시세 체크하겠습니다. 리튬을 비롯한 주요 배터리 소재 가격이 상승할 것이라는 기대감이 커지면서 오늘 리튬주가 강합니다. 리튬 포어스 그리고 하이드로 리튬이 상한가 경신했습니다. 유일 에너테크가 27.1% 시세 분출하면서 거래가 1,015원이고요. 강원 에너지가 15.3% 오르며 거래가 14,260원. 중앙 첨단 소재도 18.7% 가까운 오름세 보여주고 있습니다. 1,754원대에 거래됩니다. 조선 기자재 관련주도 상승 중입니다. 한화 디펜스 USA와 한화 오션 필리 조선소가 미 해군 프로젝트를 처음으로 수주했다는 소식에 조선 기자재 쪽도 긍정적인 흐름 이어받고 있습니다. 이쪽에서는 태웅이 14.7% 오르며 53,800원, 태광이 1% 강세로 35,100원대 거래됩니다. SK 오션플랜트입니다. 2.9% 강세 28,600원이고요. 동성화인텍이 1.1% 오름세로 22,000원, 성광밴드도 0.4% 상승합니다. 거래가 34,200원입니다. 미국과 이란 전쟁으로 유가가 상승하면서 신재생에너지가 대체 에너지로 부각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풍력 에너지 관련주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는데요. 태웅 여전히 14.5% 강세 유지하고 있고요. DMS가 5.5% 강세로 8,120원대, CM플래스가 3% 오름세입니다. SK 이터닉스입니다. 4% 가까운 강세입니다. 거래가 62,200원이고요. 금양 그린파워도 6.7% 오르면서 18,140원으로 거래가 집계됩니다. 마지막으로 통신장비 다시 한번 보시죠. 통신장비 업종 오늘도 강한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기가레인이 두 자릿수대 상승률 기록 중입니다. 20% 급등하면서 1,683원, CS가 18.1% 강세로 1,435원대 거래되고 있고요. 센서뷰가 11.7% 강세로 3,390원, 피노가 4% 가까이 올라갑니다. 8,660원대 거래되고 있고 에이스테크는 약세로 전환이 됐습니다. 3.8% 약세 기록 중입니다.
우리 시장 예상한 대로 큰 폭의 내림세 보여주고 있는데 지금 코스피 5,000, 코스닥 1,000 지켜내는지 보시고 또 오전장 지나면서 낙폭 조금 줄여낼 수 있을지도 체크하셔야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장 상황 전해드렸습니다. 중동발 전쟁 여파로 고유가, 고환율이 증시를 짓누르는 가운데 글로벌 기술 지형까지 급변하면서 K반도체 중대한 갈림길에 섰습니다. 오늘 우리 반도체 행방을 가를 핵심 변수들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네, 유리스토리 자산운용의 김장일 본부장 모셨습니다. 어서 어서 오세요, 오세요. 선배님. 네, 안녕하십니까. 아침에 미팅까지 하고 오시느라 바쁘셨겠네요. 네. 아니, 지금 본격적으로 질문 들어가기 전에 지금 본부장님 보시기에 어제 미국장 반도체가 그렇게 타격을 입은 뭐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특별한 이유는 없고요. 네. 일단은 매크로 상황이 극단으로 간다는 거가 되고 네. 금리를 인하하는 거는 완전히 물 건너갔다. 파월 의장이 얘기한 거는 금리 인상은 금리 인상 가능성에 대해서는 조금 유보적인 걸 표현했지만 사실은 금리 인하는 거꾸로 얘기하면 금리 인하는 없다는 얘기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제 그동안 좀 버텼던 그 가장 민감한 반도체 그리고 이제 그 메모리 이것들이 가장 많이 산 종목이잖아요. 예. 그러니까 아예 안 되겠다 싶은 생각이 드니까 약간 투매 비슷하게 나왔다라고 좀 보여지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빠진 거라고 봅니다. 뭐 얼마 전에 나왔던 얼마 전에 나왔던 거기 지난주에 뭡니까? 나왔던. 터보 네네네. 퀀트 예. 그거하고는 상관없는 건가요? 그거는 지켜보자는 입장인데 지켜보자는 입장. 사실은 지난 주말에 하나 반도체에 조금 많이 신경 쓰이는 게 하나 나오긴 했었습니다. 네네. 현물 가격에서 일부 유통 채널에서 네. 정확히 얘기하면 게임 업체, 게임을 하는 사람들한테 많이 유통되는 유통 채널이 있습니다. 예. 이름도 까먹었는데 그 유통 채널, 게이머들한테 파는 유통 채널에서의 현물 가격이 한 20% 폭락했어요. 디램 가격이요? 네네, DDR5가 예. HBM은 아니고 EPC. 네. 그래서 그게 뭐 일시적인지 물량의 규모라든지 이런 파악이 안 되기 때문에 어저께 일반적인 우리 디램 exchange.com이라는 거에 당하는 현물 가격 그 흐름은 크게 변화되진 않았거든요. 근데 현물 가격도 일반적인 현물 가격도 지난 일주일 열흘간 보면은 전쟁 이후에 조금 정체 내지는 소폭 빠지긴 했어요. 뭐 플래시라든지 한 5% 이내에 빠졌는데 우리가 고정 거래 가격이 우리 그 빅텍트라고 고정 거래하는 거잖아요. 예. 그거는 물량이 그게 90% 이상이긴 하지만 현물 시장이 빠지거나 현물 시장이 폭등하면은 보통은 다반사가 수개월 후에 고정 거래 가격에 영향을 주는 경우가 다반사였기 때문에 그건 네거티브한 이슈이죠. 어제 미리 반영국은 반영을 했는데 예. 오늘 이제 마이크론이 그것도 영향이 없지는 않았을 것 같습니다만은 그거보다는 매크로적인 상황에서의 금리 인하는 없구나 이 생각을 겹치면서 밀어놨던 숙제처럼 야 이거 안 되겠네 얘네들도 빼야 되겠네 이런 심리가 공포로 흡수되지 않았을까라고 싶습니다. 어저께는 이제 마이크로 말고도 이제 우리 그 샌디스크도 많이 빠졌거든요. 예. 네, 그래서 둘이 합쳐서 둘이 각각이 PER 배수가 7배, 6배, 그러니까 대충 6배대로 내려갔습니다. 걔네가. 그러니까 이제 삼성전자가 어저께 6배를 지켰는데 오늘 거의 밀리는 형국이 같이 도미노 형식으로 밀린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아니 여기에다가 또 그 주요 IB 중에서 뭐 JP모건하고 모건스탠리 쪽에서는 그 피크아웃 얘기를 좀 하는 것 같은데, 네네. 그러니까 분명히 이제 반도체 기업들의 절대적인 이익 자체는 늘어나는데 성장 속도는 이제 정점이다 이런 얘기를 해서 이게 또 참 투자자들 불안하게 만드는 요소인 것 같고요. 네, 그게 현물 가격에 빠지면요. 예. 그런 얘기가 나옵니다. 원래. 저번에 말씀드린 것 예. 같은데 피크 논란이 나오면 PER 배수가 네. 리레이팅이 아니고 디레이팅이 되고 네. 디레이팅이 돼 왔어요. 예. 그러니까 주가 실적에 대한 기대치가 75조, 삼성전자 기준 75조 올해 그 정도로 기대를 한 것이 작년 11월 말이었거든요. 네. 지금 200조 정도를 보니까 3배 정도 오른 거잖아요. 네. 주가는 지금
그렇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D-레이팅이 된 거고 예. 지금 올해 실적 지금 그 네이버에 보시면 그거 기준으로 따지면 아마도 7배, 7, 5, 35, 7, 24, 7배가 지금 깨졌습니다. 7배가 깨졌어요. 예. 그러면 과거에 우리 피크 아웃 논란이 나왔을 때 밸류에이션이 어디에 갇히느냐? 6배에서 8배의 가치입니다. 네. 거기에 지금 갇힌 거예요. 아, 예. 그리고 삼성 하이닉스나 마이크론 같은 경우는 좀 더 심하게 빠질 수 있죠. 예. 예, 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4배에서 6배에 갇히는 경우가 많다고 사실 누누이 말씀드렸는데 그것이 이제 현실화된 거죠. 오늘자로는 4배 정도로 하면은 그것이 얼마 정도냐면은 88만 원 정도니까 이제 그 밑으로 내려가기 시작한 거니까 공포가 많이 들어왔다. 이렇게 약간 그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하이닉스 6배 4배, 6배, 삼성전자 6배, 8배가 정당하다는 게 아니고 예. 피크 논란이 나와서 한참 진행되려 그러면 그 정도 박스에 갇혀서 그 다음 단계를 모색하는 그런 형국으로 들어갑니다. 어저께 마이크론하고 엔비디아도 그런 모습을 역력히 보여줬기 때문에 근데 한국은 그게 40몇 %잖아요. 많이 샀잖아요. 예. 그러니까 이제 기관도 이제 쉽지 않아지는 거죠. 네. 아까 전에 외국인 말했지만 기관도 이제는 이게 쉽지 않구나. 다음에 올라올 때 얼마나 올라갈까 이런 걱정들을 하는 겁니다. 여기서 팔자 팔지는 모르겠어요. 어쨌든 4배하고 6배 정도가 까리까리한 숫자이긴 하죠. 바닥권은 맞아요. 그렇죠. 예, 예. 근데 오늘 좀 겁을 들라는 게 아니고 이건 예. 그 센티먼트적으로는 그런 분위기가 역력한 게 우리 그 미국의 그 우리 CMA인가에서 하는 그 Fear and Greed 예. 공포 및 탐욕 지수 그거는 있잖아요. CNN에서 CNN인가? 예. 공포 지수가 오늘 아침에 보니까 9까지 내려갔다 예, 하더라고요. 예. 소장님 보셨죠? 근데 과거에 보면은 시스템 리스크가 발발했다고 보여지는 코로나나 예. 아니면 미국이 신용 등급이 강조된 2011년, 그다음에 우리 금융위기가 났던 2008년 예. 이때가 5 이하로 내려간 적이 한 3번 있었습니다. 5비트로. 예, 아주 극단적으로. 그러니까 이것이 만약에 금융위기 시스템에 버금가는 리스크라 하면은 9배가 완벽한 바닥이라고 얘기는 못하지만 그거를 제외하고는 거의 바닥권에 왔다는 심리적인 거는 얘기할 수 있는 거고 네. 그 심리가 반도체 메모리 그동안 많이 산 거에 있어서 피크 논란? 그 피크 논란 나왔을 때 바닥이 어디까지야? 6배, 4배까지는 내려가고 봐야 돼? 근데 내가 많이 샀네? 얘도 파니까 나도 팔아야 돼? 뭐 이런 식의 것이 오늘 미국장에서도 한국장에서도 일어나고 있는 예. 게 아닌가 싶습니다. 지금 딱 일주일 후가 이제 삼성전자 1분기 잠정 실적 발표인데 다음 주 화요일 날. 네, 그렇습니다. 지금 이 분위기에서 시장도 흉흉하고 지금 삼성전자나 하이닉스도 지금 이제 뭐 60일선 하회하고 이런 분위기라면은 이게 실적이 어떤 시나리오가 돼줘야 돼? 이게 좀 주가가 힘을 받을까요? 글쎄요. 이렇게 되면은 참 유감스러운 건데 네. 실적이 웬만큼 잘 나와서는 그거 자체만 가지고 급반등이 일어나기는 쉽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바닥은 찾을 것 같아요. 심리적으로 예. 글쎄. 6배. 네. 실적에 대한 기대치는 최근에 나온 게 뭐 38조도 있고 예. 43조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대충 40조 플러스 알파가 나오겠네. 얼추 라는 40조 플러스 마이너스. 예. 삼성 같은 예. 경우에 하이닉스는 조금 그보다 약간 낮지만은 그래도 30조 중후반 30조 초반까지는 아니고 중반 정도 이상은 바라보고 있는 예.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정도 나오면은 더 빠지지 않게 하는 그 지지 역할을 할지 모르겠는데 그거보다도 일주일 사이에 전쟁이 미국이 종전을 일방적으로 선언하고 나 도망갈래라고 말만 안 했으면 이제 나 끝냈어. 이제 안 할게. 나 귀찮아. 이렇게 똥 싸고 자빠지고 도망갔을 때 이제는 호르무즈 그 해협에 대한 돈을 내야 되잖아요. 예. 니네들이 알아서 하는 거 아니에요. 이렇게 나오면 이제 그러면 전쟁은 표면적으로 끝난 것 같지만 실질적으로 여파는 여전히 남아있는 이런 시츄에이션이 되면은 그러면 참 어려운 거죠. 그 매크로의 환경에 따른 그 후파로 인해서 우리나라의 요구 수익률, 투자자들이 돈을 낼 때 그 코스트 오브 에퀴티라고 하는 것이 과거에 9%가 아니고 12%로 돼 있으면은 주가가 올라갈 때 계속 천천히 올라와 아직 너는 준비 안 됐어 미국은 같은데 잃어버린 저 슬퍼하지 마라 소용이 없어 이런 식으로 되면 이제 시츄에이션이 애매한 거죠. 그거를 또 돌릴 수 있는 건 실적만 갖고 될 것인지 금리 인하가 혹시라도 나중에 가능할까 하는데 그게 헷갈리는 겁니다. 그래서 전쟁 후 마무리가 중요한 것 같아요. 결국은 호르무즈가 없다면 유가가 이렇게 올라가지 않았을 거 아니에요. 다만 아까 CMA라고 잘못 말했는데 거기 이제 그 상품 선물 거래소 있지 않습니까? 예. 거기서 보는 오늘 아침에 보니까는 그
그 연말에 예. 유가에 대한 예측인지 유가에 대한 원원물인지 보니까 그건 80불 이하더라고요. 예. 그러니까 이벤츄얼리는 이게 마무리되고 이렇게 갈 가능성을 베팅하는 사람이 생겼다는 거는 약간의 위안이긴 한데 일단 지금 심리 상태는 그건 잘 모르겠고 그러면 실적만 가지고 바로 15% 20% 올라가서 다시 20만 원 가고 다시 100만 원까지 아주 편안하게 가느냐. 전쟁이 일주일 사이에 끝났다고 해서 예, 예. 끝나는 거 말고도 그 이후의 여파에 대한 에스티메이트 계산이 좀 이루어지는 시간이 필요할 수 있지 않을까 싶어요. 그러니까 주가적인 심리적인 건 오늘 거의 끝판인 것 같긴 하는데 심리적인? 예, 그런 그 작업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피리어드가 이렇게 느껴집니다. 예. 네. 아니 삼성전자 얘기 좀 더 여쭤볼게. 그 꿈의 기술이라고 불리는 포토닉스 이게 그러니까는 뭔가 전기 대신 빛으로 데이터를 보낸다라는 건데 이걸 2028년부터 양산하겠다라는 건데 요것도 좀 설명을 해주세요. 네, 그거는 그 삼성전자만 하는 게 아니고 누구든지 다 하고 있는데 네. 우리가 하는 네트워크 회사죠. 브로드컴. 예. 아니면 뭐 코히런트 이런 업체들이 이젠 우리가 그러니까 삼성전자가 항상 부족한 것이 아쉬운 것이 메모리도 있고 메모리도 여러 가지 파운드리 있는데 네트워킹 기술에 있어가지고 조금 아쉬운 게 있었는데 거기서 한 발짝 나아가서 확실히 한번 28년의 양산이지만 실질적으로 시장이 만개되는 건 아마 29년, 30년 될 거기 때문에 여태까지는 빛을 전송하고 할 때 있어서 빛을 광을 만들고 다시 원래는 반도체에서 빛을 만들고 다시 그걸 바꾸고 하는 트랜시버라는 게 있는데 그것이 우리 실리콘 바깥쪽에 있었는데 이거 실리콘 칩 안에 들어오게 만든다는 그런 개념이 실리콘 포토닉스거든요. 이런 게 하고 있는데 이게 시간이 좀 걸려요. 28년에 완성이 될지 좀 모르겠는데요. 되기만 한다면 좋을 것 같아요. 근데 우리 단기적인 실적에는 큰 이슈는 아닐 것 같고요. 요거보다는 파운드리 비즈니스하고 뭐 전체적인 메모리하고 하는 그 비즈니스가 테슬라하고 관련되는 이런 것들 아니면 새로운 대규모 빅테크들이 네. 우리한테 파운드리 보도를 주는 것 이게 더 중요할 것 같아요. 네. 이거는 조금은 주가적으로는 한 1년 반 뒤에 내년 말 정도에 바라보면은 임팩트가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그리고 저기 상무님, 네. 이 머스크가 네. 테라팹 이제 구축을 선언했잖아요. 지난주에 잠깐 말씀하다 말았는데 네. 예, 요거 이제 조금 이제 지난번에 좀 미진해가지고 네. 이게 첫째 궁금한 거. 네. 기술적으로 뭐 머스크가 하겠다고만 하면 네네. 금방 될 수 있는 정도의 분야인지 그렇게 됐을 때 우리 그러면은 삼성전자나 하이닉스의 파운드리 쪽은 타격을 받는 건지 실제로 어떻게 보세요? 뭐 단기적인 영향은 크게 없을 것 같습니다. 단기적으로는 이게 나온 것이 테라팹이건 무슨 팹이건 간에 지금 반도체를 자기네가 마음껏 쉽게 구할 수 없다는 거에서 반로된 일이거든요. 그렇죠, 예, 그렇죠. TSMC한테는 TSMC에다가 하고 있었는데 네. 캐파 많이 늘리지 않고 뭐 애플도 있고 뭐 엔비디아도 있는데 우리까지 언제 와? 뭐 이런 거 아닙니까? 공급이 네. 성이 안 차는 맞아요. 거죠. 예. 그렇죠. 근데 이제 삼성전자는 TSMC 대타긴 한데 뭐 규모적인 측면에서 너무 부족하고 TSMC의 규모에 우리가 한 얼마 정도 되는가? 10분의 1 정도 되나? 아니면 캐파적으로는 5분의 1 안 될 겁니다. 10분의 1, 20분의 1 정도 사이 10분의 1 정도 수준일 거예요. 우리 삼성전자 캐파가. 그러니까 TSMC만큼 끌어올리는 것이 물리적으로 쉽지 않죠. 네. 그럼 장기적으로 봤을 때 이거는 이슈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장기적으로 원래 테슬라가 설계는 했었어요. 우리 뭐 자율주행 칩, 뭐 A4, 예. AI4, 5, 6 할 때 예전 거는 다 설계를 했었거든요. 네. 설계하다가 처음에 엔비디아 것도 쓰다가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설계 기술은 어느 정도 있죠. 사람도 있고. 마치 우리가 LG 그룹 하면 반도체가 없는 것 같습니다만 옛날에 LG 설계 포함해서 LG의 그 노하우, DNA 반도체가 있단 말입니다. 설계하는 예. 거. 생산 안 했을 뿐이지. 그러니까 테슬라는 생산 안 했을 뿐이죠. 근데 이제 안 되겠다 싶어서 설계, 생산, 패키지까지 다 하겠다는 거 아니에요. 예. 예전에는 이제 그 우주에 뭐 보내고 자시고 하고 뭐 AI 이런 거 안 했잖아요. 예. 근데 테슬라, AI 그 다음에 우주까지 연결되다 보니까 수요가 반도체 수요가 일파만파 더 늘어날 수밖에 없다는 그런 방향성을 봤거든요. 그래서 차라리 그냥 전체적인 서플라이 푸체인을 다 하자 이렇게 마음을 잡은 거. 그럼 자기들 필요한 칩을 만드는 정도를 넘어서 네. 뭐 잘 되면 팔 수도 있겠죠. 팔 수도 있겠다. 네, 근데 이제 지금은 이제 자기네 거 수요만 가지고도 뻥인지 모르지만 전체 반도체 수요의 30%, 50%까지 자기네가 예. 수요가 그만큼 많다고
광고를 하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네. 해야지 그랜드 플랜을 해야지 사람도 모을 거 아니겠어요? 삼성전자, 현대, TSMC의 오스틴 공장 근처에 있는 사람들을 먼저 뽑을 거 아니겠어요? 네. 그래서 중요한 건 의지가 있다면 되느냐? 돈은 구할 겁니다. 예. 기술도 미국이 중국을 견제하듯이 기술을 못하게 하고 이거 아니잖아요. 미국 내에서 그러는 그러니까. 거니까. 유일한 건 사람과 시간. 그리고 어쨌든 후발주자이기 때문에 어떤 혁신적인 기술적인 도입, 어떤 공정에서, 어떤 장비에서, 그러니까 ASML 장비 같은 EUV 장비라는 엄청난 그 버틀렉이 있는데 한 5천억, 한 대 5천억 되는 거. 근데 ASML이 다른 업체 주고면 여기 못 주잖아요. 네. 그러면 그런 걸 타개하기 위해서 기술적인 어떤 브레이크스루를 갖기 위해서 한다든지 이렇게 네. 이거는 좀 장기적인 겁니다. 예. 그런 스텝으로 가는 모든 스타팅 포인트가 사람이거든요. 그 사람을 만약에 26년, 27년, 28년 사이에 충분히 잘 모으면은 아마 30년 어느 시점, 한 5년, 6년, 7년 어느 시점에는 의미 있는 얘네들 장난이 아니네라는 생각이 들 수 있죠. 삼성전자가 처음에 파운드리 테슬라 잡은 거는 27년부터니까 27년, 28년, 29년 요거 한 2년 반치 물량 공급하는 건 문제 없을 겁니다. 근데 30년 넘어갔을 때 이슈가 될 소지가 있는지는 우리가 보셨습니다만은 반도체라는 것이 이렇게 사이클적이기도 하고 기술적인 변화가 3년이면 뭐 강산이 변하는 판이니까 30년 이후에 어떤 전개가 될지는 사실은 뭐 너무 겁날 것도 없지만 그렇게 뭐 중국이 실패했는데 테슬라가 뭐 배터리도 못했는데 이렇게 못할 거야라고 그렇게 치부할 것도 아니죠. 5년, 10년 뒤에는 모르는 겁니다. 사람만 뽑으면. 요즘에 이렇게 뭐 다녀보면은 대세가 베이커리 카페더라고요. 뭐 식당이고 뭐고보다 어디 가서 이제 대형 베이커리 카페가 뷰 좋은데 뭐 이렇게 차 좀 다니는데 네네. 딱 들어서면은 네네. 장사가 되는데 네네. 장사되면 또 그 근방에 또 비슷한 게 비슷한 보이죠. 게 생겨요. 네네. 군집. 생기는데 또 사람들은 보니까 또 새로 생긴 데 또 가보기 마련인데 그렇죠. 문제는 커피하고 빵 맛이거든요. 돈은 들여서 뭐 네네. 비슷하게는 만드는데 가보고 아니다 싶으면 이제 안 가게 됩니다. 네네. 제 얘기는 뭐 돈이야 있겠죠, 머스크가. 그렇게 해서 테라팹이라고 해서 또 대형 베이커리 카페가 잘 되고 있는 네. 삼성전자, TSMC 그 카페 옆에 또 하나 만들겠다는 거 아닙니까? 네네. 이렇게 됐을 때 이거 진짜 이게 커피 맛, 빵 맛은 어떨까 싶어가지고. 그건 제가 제가 알 수가 없죠. 아. 알 수가 없고 그렇게 안 되기를 바라는 마음이 경쟁자, 경쟁사, 경쟁 국가에 있는 사람들 그렇게 느낄 것이고 당장의 커스터머기도 하고 나중에 경쟁이 되는 거잖아요. 이제 보세요. 애플하고 삼성전자도 휴대폰 관련해서 디스플레이 반도체는 협력 관계했지만 또 어느 순간에 휴대폰 때문에 경쟁 관계로 들어가고 투컵 문제 하지 않습니까? 네. 테슬라도 마찬가지입니다. 테슬라도 마찬가지고 엔비디아도 마찬가지고요. 다만 이제 엔비디아는 완전 도미넌트하고 테슬라는 약간 변방이었는데 반도체 적으로는. 근데 반도체가 키 엘리먼트라는 걸 확실히 알았고 자기네 버틀렉이 됐었다는 것도 알았기 때문에 방향을 셌으면은 우자지간에 아마 결과를 내려고 할 겁니다. 근데 결과 내는 속도라든지 그 아까 말씀하신 빵 맛이 어쩔지는 가봐야 아는 거니까 우리는 그걸 예단할 수 없어요. 처음에 예전에 반도체 설계할 때 엔비디아 거 쓰다가 자기네 거 쓰다가 네, 엔비디아 예. 쓰다가 왔다 갔다 했거든요. 그런 것처럼 앞으로도 그럴 수 있습니다. 우리가 희망컨대는 메모리는 마지막 라스트 아니겠느냐. 비메모리가 워낙 많으니까 이 정도가 위안이 되는 건 아니지만 어쨌든 요즘 메모리건 비메모리건 그 GPU건 뭐가 됐든 간에 서로 간의 영역을 침해하기도 하고 이렇게 통합하기도 하는 거니까 예. 그거 역시 10년 뒤에는 모르는 거지만 일단 기술을 갖춰나가는 데 있어서는 중국의 로컬 업체보다는 테슬라가 더 위협적일 수 있죠. 그거는 맞죠. 다만 메모리가 다이렉트가 아니기 때문에 우리하고 다이렉트 컴퍼티션이 아닌데 소장님 네. 말씀대로 파운드리나 아니면 그런 생산성이 어떻게 되는지는 10년 정도, 7년에서 10년 정도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요? 근데 요새 이 전쟁통에 공급망 충격이 오긴 왔는데 여기서 지금 왜 반도체 얘기하면서 헬륨 얘기가 왜 나옵니까? 헬륨이 중요한 또 소재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반도체는 웨이퍼에서 식각이라는 작업도 하고 여러 공정이 필요한데요. 네. 식각에서 필요한 그 원재료 소재이기도 합니다. 원가는 아주 미미해서 그 의미가 없어요. 근데 문제는 이거 생산하는 곳이 그게 원유에서 부산물이거든요. 그래서 LNG 가스에서 가스 부산물이다 보니까 문제는 저기 카타르가 이슈가 되는 거예요. 예. 카타르가 공급량의 30% 이상. 우리는 또 카타르에 대한 비중이 또 엄청 많다고 한단 말입니다. 근데 카타르 대신에 할 수 있는 건 딴 나라가 미국 포함해서 몇 개 없는데 이게 다 이슈가 되면은 우리한테 올 게 별로 없잖아요. 예. 그럼 우리가 재고를 갖고 있는 게 얼마일 것이냐. 이게 1년치 갖고 있는 건 아니란 말이에요. 어허. 보통 한 3개월, 6개월,
뭐 이렇게 갖고 있는 거죠. 네. 물론 방법은 이거를 재활용이라는 게 방법이 있었어요. 예전에도 이 헬륨 문제가 있었을 때가 2019년에 20년에 예전에 있었을 때도 큰 문제가 야기될 뻔했는데 이게 일파만파 3개월, 6개월 이렇게 가지 않아갖고 재활용하는 율을 높여서 예를 들어서 50%를 70% 늘리면서 시간을 걸기도 했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뭐 단가라기보다는 혹시나 물량이 없을까봐 문제가 되는 거고 이렇게 되면은 뭐 생산에 차질이 있지 않는가 우려를 할 수 있죠. 네. 그래서 거기에 써갖고 그 수급이 얼마만큼 몇 개월치를 갖고 있는지를 알아야 되고 다만 재활용률이라든지 이런 걸 해야 되는 거고 그다음 다른 나라 카타르 말고 다른 나라에서 가져오는 건 시간이 걸립니다. 네. 그건 아마 뭐 이렇게 하더라도 한 연말 정도나 갈 거니까 가을에 그게 어떻게 되는지는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은데요. 제가 봤을 때 이건 지금 이슈는 아닌 것 같아요. 만약에 수요가 이슈가 되면 그러면 뭐 감사는까지는 아니더라도 생산을 더 못하는 게 어차피 있는 거니까 그렇습니다. 예. 그리고 얼마 전에 그 소개 말씀 주셨던 그 터보 퀀트 네. 여기에서도 보면 이게 사실은 뭔가 메모리 사용량을 줄이면서 효율성을 높이는 그 구글이 발표한 네네. 그 내용 때문에 뭐 메모리 쪽 그게 그렇죠. 뭐 심리가 좀 안 좋아지면서 주가 하락했다 이런 분석 많이 나왔는데 네. 여기 뭐 KB 캐시까지 용어가 많이 등장하니까 네네네. 이거 좀 다시 한번 쉽게 좀 설명을 해주세요. 네, 그러니까 메모리 가격이 너무 많이 올랐어요. 예. 왜 메모리 가격이 올랐을까요? 지난 한 6개월 동안 100%? 부족하니까. 왜 부족한가요? 우리가 이제 챗GPT AI하고 대화하고 하는데 추론하는 과정에서 조금 좀 전에 얘기했던 거를 바로바로 기억하고 어딘가 금방금방 끄집어낼 수 있는 거. 이게 갑자기 얘기한 거. 예. 좀 전에 10분 전에 얘기한 거 또는 뭐 하루 전에 얘기한 걸 기억하려면은 얘기가 많아지면은 그 기억할 게 많지 않습니까? 네. 임시적으로 기억할 메모리가 키 밸류입니다. 임시적으로 기억할 메모리는 긴데 그 중에서 핵심적인 위치하고 그 특성을 얇혀주는 게 키 밸류 메모리라는 거예요. 근데 이게 HBM이 워낙 비싸지니까 HBM 감당을 못해서 D램을 했는데 하여튼 메모리가 키 밸류가 너무 많아지니까 문제가 커진 겁니다. 그래서 이걸 적게 쓸 방법이 없을까? 이거를 이제 알고리즘적으로 구글이 준비를 했던 겁니다. 작년 4월부터 준비했던 거죠. 4월에 논문을 내고 네. 그 자체 모델이라는 게 뭐 대형 언어 모델이잖아요. LMM, Large Language 모델이라고. 거기서 돌려보고 해보니까 성과가 좋더라라고 이게 한 거예요. 예. 근데 이제 정확한 코드라든지 여러 오픈해가지고 오픈 소스는 아니지만 오픈해가지고 다른 회사의 뭐 메타라든지 마이크로소프트의 어떤 모델에 지금의 구글이 한 모델보다 더 큰 모델이라든지 이런 모델에 실질적으로 어떻게 적용되는지는 지켜봐야 되는데 그 소스를 공개하는 것이 코드를 공개하는 것이 올해 4월 20 며칠이죠? 4월 23일인가 27일 날 무슨 학회 같은 데서 발표하게 돼 있어요. 그럼 그때까지 불안한 거잖아요. 일단 네, 메모리를 예. 준다니까 예. 메모리가 6분의 1 주는 건 아니고 원래도 우리 그 어떤 수치라든지 이런 걸 저장할 때는 이렇게 약간 축소해서 저장을 해요. 압축해서. 그것을 8비트, 16비트라든가 32비트로 하는데 이거는 3개의 비트로 비트 3개 가지고 구현하겠다는 거니까 이론적으로는 그렇게 주는 거로 보이는 거죠. 알기는. 자, D램은 한번 어떤 추론 과정을 할 때 D램의 용량은 이전보다는 5분의 1이건 6분의 1, 3분의 1 줄었다 합시다. 근데 그렇게 되면 D램을 적게 쓰는 거로 인해서 뭐가 되느냐면은 AI 시스템을 더 많이 사람들이 사용하게끔 AI 시스템이 더 효율화되는 거다. 네. 그러면 AI를 찾고 추론을 더 많이 시킬 것이다. 그 길어진 컨텍스트가 자꾸 끊기면은 우리가 사람들 짜증나잖아요. 네. 근데 이제는 이걸 압축을 시켰으니까 예전에 요만큼 얘기하다가 끊어질 거를 이만큼 얘기해도 되고 이만큼 얘기해도 끊어지지 않게 되지 않겠어요? 그럼 이게 대화가 루프가 한 번, 두 번 돌 거가 세 번, 네 번 돌아도 과거처럼 끊기지 않을 수 있지 않습니까? 그걸 노린 거거든요. 근데 이제 그걸 노리다 보니까 메모리를 압축한 거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선은 AI 메모리를 압축해서 효율하게 하면은 사람들이 더 많이 루프를 돌릴 것이다. 그게 제번스의 역설이라 가지고 단위당 원가는 내려가지만 네. 코스트는 내려가지만은 수요는 더 많아진다는 건데 이슈는 뭐냐면 그게 얼마나 빨리 이렇게 나왔으니까 다음 달부터 그래요? 아니면 내년부터 그래요? 그 사이에 일단 메모리를 적게 쓰는 게 먼저예요? 뭐 그런 아르기먼트가 나올 소진이 있죠. 예. 그러니까 과학자들이 얘기하나 이거 하신 분들이 야 메모리 주는 거 아니야? 그것도 말이 맞고요. 그럼 단위당 메모리가 적게 쓰는 거야? 그것도 맞죠. 근데 목적과 따라오는 순서가 어떻게 되느냐 여기에 따른 분위기가 있는 거고 주가적인 우리는 다 주가니까 이거를 사실은 이거 나오기 전까지는 많은 사람들이 주가에 반영시키진 않았기 때문에 일단 네거티브로 반응을 했다라고 보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지금 오늘 저기 상무님 네. 우리가 지금 장중 저점을 지금 5058.79를 찍었어요. 네네. 그래서 지금
지난 3월 4일 날보다 장중 저점으로 봤을 때 종가 기준은 아니지만 이게 지금 저점 경신을 했습니다. 네네. 지금 여기 시장 전반적으로 한번 전략이랄까 우리 투자자분들 지금 막막하실 것 같은데 네네. 뭔가 좀 한 말씀 주시죠. 그러게요. 일단 환율 그때하고는 다른 거는 네. 환율이 더 올라갔다는 거죠. 그러니까 유가가 안 내려갔다는 거고. 지금 신현성 박사 문제 없답니다. 현 환율 갖고 큰 우려 없대요. 그런 게 중요한 게 아니죠. 글쎄, 네, 뭐 그건 말은 뭐, 네네. 뭐 우려 있다고야 하겠습니까? 그 그런 뭐, 위치에서. 그렇죠. 네. 그러니까 환율이 그러니까 그 당시 5,080 내려갈 때, 5,090 깨질 때보다는 환율이 분명히 올라가 있고요. 네. 시간이 경과돼서 종전에 가까운 거라는 희망을 가지면은 환율이 올라간 것 자체가 이슈가 안 되죠. 근데 종전이 일방적인 종전 선언과 아까 말한 것처럼 똥 싸고 뒤치다거리 하는 것이 네. 안 남을 것 같다 그러면 이게 이러지 않지 않습니까? 이제 종전이 됐는데도 바로 뒤치다거리가 크게 마무리되지 않을 수도 있다라는 걱정이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인플레와 우리나라도 인플레가 이슈가 되는 거죠. 네. 이제 우리 환율 예. 급등으로 인한 외국인은 더 거기다 대고 단기적으로나마 안 들어올 가능성을 이제 누구도 알게 되는 거죠. 금방은 안 들어온다. 환율이 안정화 다시 들어올 거 아니겠습니까? 만약 환율이 이게 1,515인가 18인가 그런데 이거 1,530으로 간다면 오늘 안 들어올 수 있잖아요. 1,550 간다면 더 안 들어올 수 있죠. 그걸 안정화시킬 수 있거나 그것이 있어야 되는데 한 달 전보다도 또는 전쟁 처음에 시작할 때보다도 그것이 녹록하지 않다 그러면은 일시적으로나마 저점을 깨는 게 아까 반도체는 또 반도체대로 영향을 미치니까 불가피한 면이 있는 겁니다. 근데 아까 말한 것처럼 시스템 리스크가 아니라면은 미국이 결국은 구리된 인덱스가 3으로 갈 것이냐. 그럼 그쪽이 마무리가 된다고 보면은 한국도 마무리가 되는 실마리를 찾아야 될 거라고 이제 약간의 희망을 갖고 얘기를 하는 건데 이제는 우리는 이슈가 삼성전자 하이닉스에 많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올라갈 때도 치솟을 때 무식하게 이렇게 올라갔듯이 내려갈 때도 무식하게 빠질 수 있는 거예요. 이게 한 종목 두 종목에 웰라돼 있으면 그런 거 아닙니까? 미국은 그런 게 아니잖아요. 물론 TSMC라든지 그쪽도 만만치 않지만은 네. 그런 측면에서의 우리가 치러야 할 과정일 수도 있다고 봅니다. 올라갔을 때 19만 원, 20만 원 올라갔을 때 30만 원 부르지 않으면 역적이 되는 거. 왜? 국민들이 다 갖고 있으니까. 그런 분위기는 마찬가지예요. 지금도 10만 원, 16만 원 가면은 예. 그렇게 얘기를 했기 때문에 내려간 게 아니고 엮어져서 내려갔기 때문에 어쨌든 PER 6배 정도가 무너진 상태이기 때문에 이미 피크 아웃일 수 있다는 가능성을 주가는 녹아 들어갔다. 이 사람들이 인정했다. 그것이 위로가 될지 모르지만 그런 측면에서 여기서는 올라갈지 내려갈지에 대해서 좀 길게 보면은 내려갈 바탕에 룸이 더 많다고 보기는 어려워요. 근데 아까 환율이라는 이런 외국인이 왔을 때는 금방 안 들어올 수도 있다는 그 측면에서 기관들도 늦게나마 일단 손절까지는 아니더라도 그럴 물량도 나올 수 있기 때문에 견뎌내야 되는 구간이라고 보여집니다. 예. 뭐 지금까지 현금이 없고 지금까지 액션을 못 부려 지금 현금이 50% 있어도요. 그래도 쉽지 않습니다. 그렇죠. 지금 손이 잘 안 나가죠. 있어도 근데 대부분이 없잖아요. 그럼 네. 없으면 대부분이 없죠. 대부분이 많지 않다면은 이거 비춰야 되는데 우리 정비례급 표정 비춰야 되는데 액션을 못 하는 게 맞죠. 액션을 못 하는 게 이상한 거 아닙니다. 네, 누구 탓할 건 없고요. 하여튼 그렇습니다. 이런 날. 얘기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금 시장 변동성이 엄청 큰 상황이다 보니까 진짜 대응 자체도 쉽지 않고 사실 이런 시장에서 뭐 손실 난다고 해서 손절도 쉽지 않은 구간이거든요. 예, 예. 일단 뭐 오전에는 일단 전저점을 한번 살짝 깨고 나서 반등이 나오고 있으니까 네. 또 오후 가서는 또 어떨지 모르겠네요. 어쨌든 김장렬 본부장님 무식하게 올랐으니까 무식하게 빠진다. 지금 또 현금 한 50%에서도 손이 잘 안 나가지만 또 현금도 없지 않느냐. 너무 뼈를 때리시네, 그죠? 네, 저희 적당히가 방송- 없으시네. 근데 아까 구리되는 인덱스가 저희- 세우밖에 없어요. 상무님 지금 상무님 벌써 넘어갔답니다. 네. 네. 저희 방송 중에 전해드린 내용과 관련해서 모든 투자 판단의 책임은 투자자분들께 있다는 점 알려드립니다. 네, 세상의 모든 돈 되는 정보 머니쇼 오늘은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의 모든 경제 SBS 비지가 함께하겠습니다. 저희는 내일 오전 8시에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